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피 튜토리얼 정환입니다. 오늘은 챕터 5, 스테디 엘렉트릭 커런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디란 말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든가,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전류가 약해진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 저희가 이 책 기준으로 7단원부터 타임 베링 상황이 나오고, 그 전까지 챕터 1의 경우에는 그냥 인트로덕션이었고, 챕터 2는 수학 관련된 거였고, 챕터 3부터가 전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챕터 3에서 챕터 6이 스태틱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태틱이 가만히 있는, 정지해 있는 이란 의미인데, 전자기학, 그리고 이 책에서 스태틱이란 얘기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전류는 전하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하가 움직이면은 스태틱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기학,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스태틱이란 의미는 얘는 시간에 따라서 E나 H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E 벡터나 뭐 H 벡터나 혹은 D 벡터나 B 벡터, 이런 애들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타임 베링에서는 이런 애들이 바뀐다. 그래서 E, D, H, B,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스태틱 상황이에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상황은 여전히 스태틱 상황입니다. 이런 값들이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5단원 하다 보면은 Equation of Continuity, 어떤 식을 하나 배우는데 그 식의 경우에는 E가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E를 다루진 않아요. 그냥 전류와 전하의 관계만 다루고 E, D, H, B는 다루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스테디 엘렉트릭 커런트 이번 챕터에서 다룰 거고, 여전히 스태틱 케이스다. 타임 베링 케이스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뀌는 케이스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 인트로덕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hapter 3 and 4, we dealt with electrostatic problems, field problems associated with electric charges at rest. We now consider the charges in motion that constitute current flow. There are several types of electric currents caused by the motion of free charges. 자, 챕터 3이랑 4에서는 저희가 electrostatic problem 다뤘습니다. 여기 스태틱 보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정전기학 문제. 진짜 문제만 풀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전기학적인 그런 문제 상황을 다뤘다는 얘기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론도 살펴보고 문제도 풀고. 근데 이제 이때 3단원, 4단원은 찰지가 가만히 있을 때예요. Charges at rest. 그런데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찰지들이 움직이는 걸 배웁니다. 찰지들이 움직여가지고 찰지가 이제 움직이는 걸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current flow, 전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태틱 케이스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스태틱에서는 전류가 프리 찰지에 의한 전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찰지가 움직이는 것에 의한 전류. 타임 베링 케이스에서는 프리 찰지가 아니라 다른 찰지에 의해서도 전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주석에 있습니다. 이 주석 부분 보시면은 In a time varying situation, there is another type of current caused by bound charges. free charge가 아니라 bound charge죠. 묶여있는 찰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찰지가 아니라 묶여있는 찰지에 의한 전류도 있다. time varying case에서는. 그래서 the time rate of change of electric displacement reached to a displacement current. electric displacement가 이 D거든요. 이 D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electric displacement도 있고 electric flux density도 있고, 둘 다 이제 D인데 둘 다 같은 건데 얘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은 그게 이제 displacement current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챕터 7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스태틱 상황에 한정돼 있고, 스태틱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전류가 있는데, 프리 찰지의 움직임에 의한 몇 가지 전류가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도 컨덕션 커런트를 주로 다룹니다. Conduction currents in the conductors and semiconductors are caused by drift motion of conduction electrons and or holes. 자, 컨덕션 커런트는 컨덕터나 세미컨덕터, 도체나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전류인데, 컨덕션 엘렉트론이나 컨덕션 홀이 움직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홀이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말로는 전공 혹은 양공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어떤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고 어떤 개념이에요. 이 전자의 빈자리를 홀이라고 합니다. 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전자 하나를 누가 만약에 이렇게 쏙 빼면은 그 빈자리가 이제 양전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원래 중성이었는데 원자 핵 때문에 전자가 있음에도 중성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성인 상황에서 전자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은 음전화가 하나 이제 부족해진 거니까 양전화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자의 빈자리가 마치 어떤 양전화를 가지고 있는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홀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빈자리를. 한국말로는 전공이나 양공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면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컨덕션 커런트는 전도성 전류 혹은 뭐 전도 전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류가 electrolytic currents. electrolytic은 전해질이 이런 뜻인데, 뭐 전해성 전류, 전해 전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이 electrolytic currents are the result of migr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ions. 그래서 positive ion, 양전하나 negative ion, 음전하가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electrolytic current인데 자세한 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vection current. 이 convection은 대류, 따라서 대류 전류 혹은 대류성 전류라고 합니다. Convection current results from motion of electrons and or ions in a vacuum. 전자나 이온들이 진공에서 움직이면은 convection current라고 합니다. In this chapter, we shall pay special attention to conduction currents that are governed by Ohm's law. 자, 저 이번 챕터 5에서는 이 세 가지 전류 중에서 주로 이 conduction current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conduction current는 옴의 법칙을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V는 IR, 이 V는 IR 요거죠. 옴의 법칙이 모든 전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전도성 전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 conduction current에 대해서만. We will proceed from the point form of Ohm's law that relates the current density and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obtain the V equals IR relationship in circuit theory. 자, 저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V는 IR 이거 이미 알고 있죠. 뭐 중학교 때 나오기도 하고 고등학교나 뭐 일반물리 이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V는 IR 이걸 옴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기학에서는 이 식보다는 다른 형태 포인트 폼식을 더 많이 씁니다. 이 옴의 법칙의 포인트 폼, 점 형태가 뭐냐면은 이제 요거예요, 요거. current density, J 벡터가 시그마, conductivity, 이 벡터는 electric field intensity.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이고 이건 점에서 성립합니다. 애초에 J나 E가 어떤 점에서의 값이죠. 시그마 값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이 V는 IR, 얘는 점에서의 관계식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점이 아니라 어떤 저항, 예를 들어서 뭐 실험 같은 거 할 때 저항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띠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기울어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는 점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V는 이 왼쪽과 오른쪽, 이 왼쪽과 오른쪽의 전이차 혹은 전압 따라서 이런 구조에 관한 식이니까 점이 아니죠. 점에서의 식이 아니죠. 이 R도 어떤 점에서의 값이 아니라 이 레지스터, 한국말로는 저항기죠. 저항기. 뭐 저항이라고도 하지만 이 저항기, 레지스터의 저항값,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 어떤 구조, 이 구조물의 저항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이 전류조차도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이 아니죠. 확대하면은 이제 도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I는 어떤 점에서의 값이 아니라 어떤 한 단면, 이 단면을 따라서 얼마큼의 전류가 총 이 단면을 통과하는가. 그래서 V는 IR은 포인트 폼은 아닌데 이 포인트 폼 오브 옴의 법칙, 이 J는 시그마 E,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식으로부터 이 V는 I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 식도 한번 유도를 해볼 거고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학이 아니라 circuit theory, 회로 이론에서 많이 쓰이죠. We will also introduce the concept of electromotive force and derive the familiar Kirchhoff's voltage law. 자, 그 다음에 electromotive force. electromotive면은 이 모티브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 근원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electromotive면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force면은 이제 힘인데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기전력이거든요. 기전력. 근데 실제로 이제 단위를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뭐 실제로 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렉트로모티브에서 EM 그리고 force에서 F 따가지고 EMF 줄여가지고 이 엘렉트로모티브 force 기전력을 Amp라고도 합니다. Amp. 그리고 회로이론이나 일반 물리 때 배우는 키르호프의 볼티지로 키르호프 전압법칙도 다루고요. 그리고 conservation of charge 이용해서 we will show how to obtain a point relationship between a current and charge density, a relationship called the equation of continuity from which Kirchhoff's current law follows. 자, 그 다음 저희 conservation of charge. 전하가 이제 보존이 되죠. 전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하가 보존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커런트와 찰지 관계, 엄밀히 말하면은 커런트 덴서티와 찰지 덴서티, 그러니까 이제 J랑 로 이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그 관계를 다룬 게 이제 equation of continuity,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연속 방정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키르호프의 current law, KCL이죠. 전류의 법칙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When a current flows across the interface between two media of different conductivities, certain boundary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and the direction of current flow is changed. 자, 서로 다른 두 매질, 그러니까 이제 conductivity, 전기 전도도가 서로 다른 두 매질을 전류가 통과할 때, 전류가 가로지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는데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때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흐르지 못하고 꺾입니다. 컨덕티비티, 이 전기 전도도 값이 다르면 전류가 꺾여요. 전류가 굴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볼 거고요. We will discuss these boundary conditions. 네, 경계 조건 살펴볼 거고. We will also show that for a homogeneous conducting medium, the current density can be expressed as the gradient of a scalar field, which satisfies the Laplace equation. Hence, an analogous situation exists between steady current and electrostatic fields that is the basis for mapping the potential distribution of an electrostatic problem in an electrolytic tank.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볼 게 호모지니어스 컨덕팅 미디엄에서 컨덕팅 미디엄이니까 이제 전류가 통하는 그런 미디엄이죠. 뭐 도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도 컨덕션 커런트가 있어가지고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면은 뭐 그때도 부분적으로 컨덕팅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라는 뜻은 컨덕팅 미디엄이 균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균일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매질 1이
호모지니어스하다. 특히 컨덕티비티 관점에서 호모지니어스 하면은 이런 위치에 따라서 컨덕티비티 값이 다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질 1이 만약에 구리예요. 구리인데 이렇게 좀 위쪽 부분에 알루미늄을 좀 미량 함유하고 있다. 그러면 컨덕티비티 값이 좀 다르겠죠. 이 매질이 균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속은 아니지만 혹은 컨덕팅 미디엄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지구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공기다, 대기다 하면은 우리 지표면 근처 대기는 좀 밀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좀 희박하죠. 공기가 희박해지죠. 중력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거죠. 논 호모지니어스한 거죠.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호모지니어스한 상황만 다룰 거고요. 그래서 컨덕팅 미디엄이 호모지니어스 할 때 커런트 덴서티 J죠, J. 저희 챕터 1에서 다룬 적 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챕터 1에서 이 J 커런트 덴서티 한번 배운 적 있고요. 이 챕터에서 처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J 벡터 커런트 덴서티가 어떤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스칼라 필드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마치 그 E는 이 벡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 이런 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식이랑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 이 5단원도 앞으로 배우겠지만 J가 이렇게 푸사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스칼라 필드예요. 이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저희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푸사이. 그러면은 수학적인 형태가 동일하죠. 그럼 저희가 4단원에서 많이 다뤘었던 그런 라플라스 관련된 문제들 이용해가지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J나 푸사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벡터나 V를 알고 싶은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만약에 J나 푸사이가 구하기 쉽다. 그러니까 E나 V를 이론적으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수학적으로 문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당연히 실험적으로도 E랑 V를 알기 어려운데 만약에 J나 푸사이를 실험적으로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형태가 똑같으니까 E랑 V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츄에이션 상황이 좀 아날로거스 비슷하고요. 이 스테디 커런트 J 벡터와 엘렉트로스테릭 필즈 이 벡터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엘렉트롤리틱 탱크 문제를 4단원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 풀기 어려울 때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J랑 푸사이 측정해가지고 이 벡터랑 V를 구할 수도 있다. The electrolyte in a electrolytic tank is essentially a liquid medium with a low conductivity, usually a diluted salt solution. 자, 전해 탱크 안에 들어있는 전해 수조 안에 들어있는 엘렉트롤라이트, 전해질 혹은 전해액. 이 엘렉트롤라이트는 액체로 된 매질인데 컨덕티비티, 전기 전도도는 낮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은 희석한 솔트 솔루션이다. 그래서 솔트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솔트면은 이제 소금 의미하죠. 근데 화학에서는 솔트라고 하면은 소금보다 더 넓게 봅니다. 소금도 솔트의 일종이에요. 화학에서는 이제 이걸 염이라고 하는데 솔트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Any chemical compound formed from the reaction of an acid with a base, with all or part of the hydrogen of acid replaced by a metal or other cation. 자, 예를 들어서 HCl, 염산이죠. 그리고 NaOH, 수산화 나트륨. 이제 둘 다 소용액입니다. 물에 얘네들이 들어있어서 물에 있을 때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형태로 있죠. 그리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있는데 얘네 둘을 만약에 섞어요. 섞으면은 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H2 물이 되고요. 그럼 원래 염산만 있을 때는 이 Cl 이온, 클로라이드 아이온 혹은 염화 이온의 파트너가 이 H 플러스였는데 수소 이온이었는데 수소 이온이 이 수산화 이온이랑 같이 만나서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트륨 이온이 남으니까 이 Cl 마이너스의 파트너가 이제 나트륨 이온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언엑시드 산이랑 베이스 염기가 서로 만나서 반응할 때 케미컬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하이드로젠 이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렇게 메탈이나 다른 어떤 캐티온, 양이온들로 대체가 되는 그때 만들어진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NaCl이 되죠. 물론 소용액 상태일 테니까 아마 이제 녹아 있거나 아니면 뭐 일부 침전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소금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화학에서 염이라고 하는 이 솔트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런 솔트를 묽게 희석해서 솔루션 형태로 만든 게 전해액 혹은 전해질 이 엘렉트로라이트고요. 기본적으로 액체죠, 액체. Highly conducting metallic electrodes are inserted in the solution. 자, 방금 그 솔루션에다가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금속으로 된 엘렉트로드면은 전극이거든요, 전극. 어떤 전기 반응 같은 거 시키기 위해서 쓰는 극이죠, 극. 근데 여기 보시면 S가 붙어요. 그러니까 전극을 하나만 넣은 게 아니라 뭐 2개, 3개 넣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2개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솔루션 이렇게 채우고요. 이렇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얘네들이 이온 상태로 녹아 있어요. 이때 이런 전극을 딱 2개 넣습니다. 이렇게 딱 넣었고요.
그 다음에 when a voltage or potential difference is applied to the electrodes, an electric field is established within the solution, and the molecules of the electrolyte are decomposed into oppositely charged ions by a chemical process called electrolysis. Positive ions move in the direction of the electric field, and negative ions move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e field, both contributing to a current flow in the direction of the field. 자, 여기 이렇게 두 전극 사이에 배터리 같은 걸 딱 연결해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볼티지, 전압 또는 포텐셜 디퍼런스, 전이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50V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긴 이렇게 음전하가 쌓이고요. 여긴 양전하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전기장이 형성되죠. 이렇게 공기 부분에도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뭐 여긴 관심사는 아니고 이 도체 내부 부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입체적이 아니라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탱크가 이렇게 있고 솔루션이 이렇게 있을 때 전극 두 개 넣고 50V 딱 연결했다. 그럼 이제 여기 전기장이 생깁니다. 뭐 여기도 생기는데 관심 별로 없고 여기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자, 소금의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보통은 물에 넣으면은 특히 이제 소금 농도가 별로 세지 않으면은 대부분 물에 잘 녹죠. 그런데 뭐 안 녹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소금의 경우에는. 근데 뭐 여기서는 지금 소금에 한정된 상황은 아니고 그냥 솔트, 어떤 임의의 솔트에 대해서 소금도 일부가 이렇게 안 녹았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 전기장이 세게 가해지면은 이 전극도 양옆으로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겠죠.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렇게 휙 회전하겠네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리고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딱 받으니까 이 결합이 다 끊어질 수가 있겠죠. 결합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 나트륨 이온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왼쪽으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붙어있던 게 딱 쪼개지는 이런 걸 전기 분해, 엘렉트롤리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 나트륨 이온은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이고 염화 이온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나트륨 이온은 포지티브고 염화 이온은 네게티브 이온이니까 둘 다 오른쪽 방향의 전류에 기여합니다. 이동 방향은 반대여도. An experimental model can be set up in an electrolytic tank with electrodes of proper geometrical shapes, simulating the boundaries in electrostatic problems. The measured potential distribution in the electrolyte is then the solution of a Laplace equation for difficult to solve analytic problems having complex boundaries in a homogeneous medium. 자, 저희가 4단원에서 electrostatic problems, 어떤 경기과 문제들 많이 다뤘었죠. 그 중에서 굉장히 복잡했던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문제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V0로 대전되어 있고 이 나머지 세 개는 셋 다 0V다. 이런 문제도 꽤 복잡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전극 모양이 이렇게 안 생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러면은 풀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막 분석해서 알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임의의 위치에서 V나 이 벡터 얘네들 알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E랑 이 V가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J랑 이 F 사이 얘도 비슷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양 똑같이 전극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뭐 여기선 이 부분이 부도체였는데 전기 정도도가 0이었는데 여기서는 뭐 전해질 이런 걸로 채웁니다. 그러면은 V0, 0V 이런 전이차에 의해서 여기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 전기장 따라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E나 V는 여기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측정도 어렵고 문제 풀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J나 F 사이 이런 애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F 사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 문제 푸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똑같이. 근데 측정이 쉽다 하면은 얘를 토대로 이 V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벡터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엘렉트로드를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하면은 시뮬레이션 하면은 F 사이로부터 V 구할 수 있고 J로부터 E 구할 수 있다. 자, 이어서 Convection currents are the result of the motion of positively or negatively charged particles in a vacuum or rarefied gas. Familiar examples are electron beams in a cathode ray tube and a violent motion of charged particles in a thunderstorm. Convection currents, the result of hydrodynamic motion involving a mass transport, are not governed by Ohm's law. 자, 컨벡션 커런트, 대류 전류는 진공 또는 진공이랑 거의 비슷한 레어파이드 가스, 공기가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진공 만들다가 이제 뭐 실험 설비 성능 한계로 완벽한 진공까지 못 만든 그런 상태. 그래서 뭐 진공이나 거의 진공에 준하는 그런 준진공 이런 곳에서 양전하나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움직일 때 그런 전하의 흐름을 컨벡션 커런트라고 합니다. 가장 친숙한 예가 예를 들어 캐소드 레이 튜브. 캐소드 레이 튜브면은 캐소드 레이가 이제 음극선이에요. 음극선. 아까 이 캐티온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양이온인데 캐소드 레이는 음극선이에요. 둘 다 이 CA 어원도 같은데
뭐 CA가 이렇게 아래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라틴어인가 그런데 어쨌든 양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음극선이란 얘기는 이렇게 진공관에다가 여기에 캐소드랑 에노드, 음극이랑 양극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음극이면은 이렇게 네게티블리 찰지 되겠죠. 이렇게 이 캐소드와 에노드, 얘네들이 금속으로 돼 있고 여기 진공인데, 금속이면은 자유전자가 있죠. 프리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프리 일렉트론이라는 말이 자유롭게 진공도 막 날아다닌다 이런 건 아니고, 금속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금속 밖으로 탈출해서 공기 중으로 막 날아다니기에는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캐소드, 이 음극을 가열해줍니다. 뜨겁게 가열하면은, 즉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전자들한테 운동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전자들이 이 음극, 이 도체를 딱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음극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잘 탈출할 수 있도록 특수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탈출시키는 방법이 열을 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탈출한 전자들이 이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진공 상태니까 이렇게 진공 근처에 전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전자들이 서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려고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전자들이 여러 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 전압이 걸려 있어요. 따라서 전자가 딱 탈출하자마자 곧장 여기로 딱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가해져서 탈출하자마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쫙 날아간다. 그렇게 전자들이 캐소드를 출발해서 에노드로 이렇게 쭉 날아갑니다. 그렇게 전자들이 날아가는 걸 엘렉트론 빔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런 캐소드 레이 튜브에서 엘렉트론 빔이 발사되는 그런 과정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전자가 정확히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레이저 빔처럼 아 이게 빛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자인지도 잘 모르고 빔이라고 불렀던 거고, 나중에 이제 그걸 엘렉트론 빔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번개 칠 때, 번개가 사실은 찰지드 파리클이 굉장히 격하게 막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찰지드 파리클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컨벡션 커런트, 대류성 전류 혹은 대류 전류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메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메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오메 법칙은 컨덕션 커런트 관점에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The mechanism of conduction curr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both electrolytic currents and convection currents. In their normal state, the atoms of a conductor occupy regular positions in a crystalline structure. The atoms consist of positively charged nuclei surrounded by electrons in a shell-like arrangement. The electrons in the inner shells are tightly bound to the nuclei and are not free to move away. The electrons in the outermost shells of a conductor atom do not completely fill the shells. They are valence or conduction electrons and are only very loosely bound to the nuclei. These latter electrons may wander from one atom to another in a random manner. 자, 컨덕션 커런트의 메커니즘은 엘렉트롤리틱 커런트, 전해성 전류나 컨벡션 커런트, 대류성 전류와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냥 도체, 일반 도체가 평범한 상태일 때는, 도체는 이제 대부분 고체죠, 고체, 솔리드죠. 그래서 컨덕터에 있는 아톰들이 결정 구조대로 어떤 자리를 가만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아톰들이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톰은 positively charged nuclei, 양전하로 대전된 원자 핵과 그 다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 모양의 전자 배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껍질이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좀 안쪽에 있는 껍질들, 안쪽 껍질들의 전자들은 원자 핵에 강하게 묶여 있고요. 강하게 묶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껍질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들은 껍질들을 가득 채우진 않고요. 껍질들 가득 채우면 이제 금속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죠. 금속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들은 아주 일부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발란스 엘렉트론스 혹은 컨덕션 엘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엘렉트론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컨덕션 커런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컨덕션 엘렉트론이라고도 하고 전도 전류라고도 하고,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의미하는 발란스 엘렉트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런 전자들은 매우 약하게 묶여 있습니다. 원자에게 매우 약하게 묶여 있어서 이런 엘렉트론들은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막 움직입니다. 전하도 커가지고 뭐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굉장히 격렬하게 막 사방팔방 움직이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the atoms on the average remain electrically neutral and there is no net drift motion of electrons. When an external electric field is applied on a conductor, an organized motion of the conduction electrons will result, producing an electric current. 자, 그래서 이런 금속 안에서 이런 아톰들이 평상시에는 평균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도체, 대부분 고체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린 스트럭처, 이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딱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가운데 이런 원자 핵이랑 여러 개의 껍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좀 차 있어요. 근데 가장 바깥쪽은 하나만 딱 차 있다. 지금 전자 개수 보니까 나트륨이네요. 나트륨인데 가장 바깥쪽 쉘은
다 차있지 않고 하나만 딱 있고요. 얘는 이 원자에게 아주 약하게 묶여있고 얘네들은 이제 세게 묶여있는데 얘는 약하게 묶여있어서 얘가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빨간색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런 전자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 원자들이 각각 전자 하나를 딱 잃어가지고 만약에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 다 이제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대전돼 있다고 치면은 이 전자는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대전돼 있어가지고 얘가 막 이제 사방팔방 돌아다니니까 평균적으로 중성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긴 하지만 얘네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전체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the atoms on the average remain electrically neutral.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리고 이런 전자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net drift motion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체에 외부 전기장이 딱 가해지면은 컨덕션 엘렉트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 말고 이렇게 빨간 색깔 이런 애들 컨덕션 엘렉트론들이 움직이는 거죠.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딱 가해진다. 그러면 전자들이 왼쪽으로 딱 움직이겠죠. 원래는 랜덤하게 막 움직이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The average drift velocity of the electrons is very low, on the order of 10 to the power of minus 4 or minus 3 meter per sec, even for very good conductors because they collide with the atoms in the course of their motion, dissipating part of their kinetic energy as heat. Even with the drift motion of conduction electrons, a conductor remains electrically neutral. Electric forces prevent excess electrons from accumulating at any point in a conductor. We will show analytically that the charge density in a conductor decreases exponentially with time. In a good conductor, the charge density diminishes extremely rapidly towards zero as a state of equilibrium is approached. 자, 이렇게 외부 전기장 오른쪽으로 딱 됐을 때 이런 전자들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자들이 막 이렇게 평상시에도 막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죠. 평상시에도 막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랜덤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전기장이 딱 가해지면은 미친듯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서서히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른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이게 왼쪽에 딱 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위치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걸 드리프트 모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드리프트 모션의 즉 평균적인 위치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다. 10의 -3m/s면 1초에 1mm 움직인다는 얘기죠. 1초에 1mm 혹은 1초에 0.1mm,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 있어야지 1mm 움직이는 거죠.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원자들과 굉장히 많이 충돌한다. 그리고 충돌할 때 이런 충돌하는 원자에 에너지 전달함으로써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듯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중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몰렸어요. 아래쪽에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만약에 이렇게 몰리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데는 좀 비어있고 이런 데 좀 비어있고 여긴 좀 많이 있죠.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좀 유지합니다. 일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지들끼리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렸던 그림에는 약간 부분적으로 중성이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부분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전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컨덕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순간에 웬만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mains electrically neutral, 중성 상태 유지한다. 그리고 어떤 한 점에다가 전자들 많이 모아 놓으면은 순식간에 퍼진다. 서로 지들끼리 막 밀쳐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다룹니다. 자, 5- current density and Ohm's law. current density면은 이 J 벡터가 말하는 거고요. 옴의 법칙은 V는 IR, 이것도 맞지만 전자기학에서는 포인트 폼, J는 시그마 E. 그런데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지금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Consider the steady motion of one kind of charge carriers, each of charge Q, which is negative for electrons, across an element of surface delta S with a velocity U, as shown in figure 5.1. 자, 여기서 one kind of charge carriers니까 charge carrier들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고요. charge carrier는 전하 운반자,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자가 움직이면은 전하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입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찰지 캐리어는 전하를 띈 입자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살펴볼 상황은 이런 찰지 캐리어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자도 있을 수 있고 양성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이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 종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이 찰지 캐리어, 아직 뭔진 모르는데 이 찰지 캐리어 입자 하나당 전하가 Q란 얘기고요. 만약에 이 입자가 저희한테 제일 좀 만만한,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Q 값이 음수가 되겠죠. 네게티브가 되겠죠. 참고로 전자의 전하량 Q라고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 값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자 또 이 마이너스 제외한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는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이죠.
따라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기 때문에 이 전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까지 포함해서 얘를 2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엘렉트론의 2기 때문에 그럼 2가 엘렉트론의 전하량이니까 마이너스 포함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포함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요렇고요. 그래서 이 찰지 캐리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이 스테디 모션이면은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스피드와 방향, 디렉션 둘 다 안 바뀐다는 얘기죠. 시간이 흐르더라도 일정하다. 그런데 이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across an element of surface S. 자, surface 델타 S라고 하는 이런 엘레먼트를 통과하고 있다. U라는 벨라스리로. 그림 5-1처럼. 자, 그림 5-1 보면은 여기 이제 커다랗게 전체 S가 있고요. S가 이제 이 면 말하는 거죠. 곡면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곡면을 이런 네모난 애들의 합으로 본다면은 이 네모난 애들이 구성 요소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곡면이라는 것의 원소예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곡면을 이루니까. 따라서 얘네를 surface el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urface element의 이름은 델타 S고요. 이 델타 S를 찰지 캐리어들이 통과하고 있어요. 찰지 캐리어들이 통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화살표 딱 썼어요. U라고. 그래서 입자 하나만 이렇게 딱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입자가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S라는 면을 통해서 이렇게 쫙 통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찰지 캐리어들, 그 입자들이 전부 다 U라는 벨라스리로 통과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N은 이 면의 이제 수직인 벡터죠. If n is the number of charge carriers per unit volume, then in time delta t, each charge carrier moves a distance u delta t, and the amount of charge passing through the surface delta s is. 자, 편의상 그림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the amount of charge예요, charge. 총 전하량. 단위도 쿨롱이죠. 그런데 델타 t초 동안에 이 델타 s라고 하는 면을 통과하고 있는 총 전하량 구해보면은, 자, 보기 편하게 이 면을 약간 이렇게 옆에서 봐가지고 면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델타 S예요. 이때 여기 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르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델타 T초 동안에 통과하는 총 전하량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초부터 0 플러스 델타 T초, 혹은 뭐 1초부터 1 플러스 델타 T초,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 T초 동안 통과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0초부터 0 플러스 델타 T초, 이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 따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전에도 이미 통과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딱 0초일 때, 지금이 딱 0초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미 통과한 건 관심 없고 앞으로 0초 동안 통과할 그런 찰지 캐리어들만 따져보면은, 자, 이런 찰지 캐리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속도가 U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거, 지금 얘가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 사실은 딱 경계면에 하나 걸쳐있다고 할게요. 그 걸쳐있는 애가 델타 T초 동안에 얼마큼 움직이냐면은 딱 이만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U랑 AU랑 방향이 완전 일치하지 않고 약간 한 30도 정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찰지 캐리어들 진행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찰지 캐리어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통과한 애들, 얘네들 막 지워버리고, 자,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딱 이 경계면에 있다고 할게요. 경계면 델타 S에 딱 걸쳐있어요. 얘는 아직 통과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델타 T초 동안에 얘가 얼마큼 진행하냐면은 이렇게 얘가 지금 U 벡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U 델타 T 이만큼 진행을 하겠죠. 나머지 찰지 캐리어들도 다 U라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다 똑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이 T는 0 플러스 델타 T초인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그림에서 통과한 애들, 얘네들이 이제 이 전하량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과할 때 이게 이제 방향 벡터인데, 물론 델타 T초 곱해진 게 이 거리니까 얘는 델타 T초는 제외시켜가지고 방향만 유지하고 화살표 길이는 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U 벡터라고 하면은, U 벡터니까 두 개로 쪼개볼게요. 이 델타 S라고 하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랑 탄젠셜한 방향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렇게랑 요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 탄젠셜한 방향은 이 면 자체를 통과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더라도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해야죠. 높이는 이 길이가 아니라 이 면의 수직한 방향. 따라서 U 델타 T 관점이든 그냥 U 관점이든 AN과 스칼라 프로덕트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AN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이제 딱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요 길이. 그래서 이제 스테디 커런트이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도 일정하고요. 이렇게 뭔가 기울어졌지만 높이는 이제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도형의 부피가 델타 S에다가 U 델타 T에다가 AN 내적한 거, 얘가 이제 도형의 부피고요. 그 다음에 찰지 캐리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단위 부피당 대문자 n개 있다고 했어요. 단위 부피당 대문자 n개. 그럼 이제 부피에다가 이 대문자 n을 딱 곱하면은 델타 T초 동안에 델타 S를 통과한 총 입자수가 되겠죠. 입자수. 그런데 입자 하나당 each of 찰지 Q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딱 Q를 곱해주면은 바로 이 값이 델타 T초 동안에 통과한 총 전하량이 됩니다. 뷰기에 보시면 똑같죠. 이어서 Since current is the time rate of change of charge, we have. 자, current는 어떤 단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스테디 커런트이기 때문에 방금 델타 T초 동안에 이만큼의 전하량이 지나갔으니까 델타 T로 딱 나눠주면은 단면 델타 S를
매 초마다 통과하는 전화량이 나오고요. 그 값이 바로 전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 있는 이 식에서 델타 T만 지워주면 되죠. 델타 T만. 델타 T 딱 나눠줘서 지워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S랑 AN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델타 S라고 쓰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죠. In equation 5-2 we have written delta S equals AN delta S as a vector quantity. 벡터로 만든 거고요. It is convenient to define a vector point function, volume current density, or simply current density, J, in amperes per square meter. 자, amperes per square meter를 단위로 갖고 있습니다. 암페어 per 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 NQU 얘를 J라고 한다. 그리고 볼륨 커런트 데서티, 정확한 명칭은 볼륨 커런트 데서티인데 나중에 이렇게 surface current density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볼륨 커런트 데서티인데 볼륨 커런트 데서티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커런트 데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런트 데서티라고 하면은 그냥 볼륨 커런트 데서티 의미하는 거고요. surface current density의 경우에는 J 옆에다가 이제 JS 딱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JS. 그래서 얘는 뭔가 부피적으로 흐르고 얘는 딱 표면을 따라서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NQU 자리에다가 J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사실은 델타 S 통과하는 전류가 아니라 이 전체 S, 우리 관심사 전체 S 통과하는 전화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델타 S에 해당하는 전류 얘를 적분해줍니다. 그래서 볼륨 커런트 데서티 혹은 커런트 데서티를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 면을 통과하는 전류 구할 수 있다. Note that the product NQ is in fact free charge per unit volume. We may rewrite equation 5-3 as. 자, 여기서 n이 단위 부피당 입자수고 q가 그 입자 하나당 전화량이니까 nq면은 단위 부피당 전화량이 되죠. 단위 부피당 전화량이 바로 로죠, 로. 볼륨 찰지 덴서티. 따라서 nq 대신에 로로 씁니다. 그럼 이제 j는 로 u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Which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nvection current density and the velocity of the charge carrier. 자,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게 어떤 입자가 어떤 찰지 캐리어, 한 종류의 찰지 캐리어가 U라는 벨라서리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대류 전류예요. 컨벡션 커런트. 우리가 이 단원에서 더 많이 쓰는 컨덕션 커런트, 전도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막 미친듯이 움직이죠.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미친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U라는 벨라서리로 일정하게 모든 입자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은 대류 전류에 가깝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컨덕션 커런트의 경우에도 어떤 평균적인 속도, 이렇게 막 잔잔바리 같은 이런 막 사소한 이런 움직임, 이런 거 말고 시간이 흐르면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막 미친듯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럼 이제 평균적인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속도, 나중에 이제 드리프트 벨라서리라고 배우는데 이런 드리프트 벨라서리 이용하면은 컨덕션 커런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이 교재에서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이 쭉 있다가 예제가 나오는데 어떤 예제는 개념 설명 열심히 공부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예제는 개념 설명 공부해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개념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풀 줄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개념 열심히 공부했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잘 안 풀리지,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이 교재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예제 중에서 마땅히 개념 공부했으면은 풀 줄 알아야 되는, 만약에 이제 못 풀면은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제가 있는가 하면은 얘처럼 좀 어려운 예제도 있습니다.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도 더 되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In vacuum tube diodes, electrons are emitted from a hot cathode at zero potential and collected by an anode maintained at a potential V0, resulting in a convection current flow. Assuming that the cathode and the anode are parallel conducting plates and that the electrons leave the cathode with a zero initial velocity. Space charge limited condition. Find the relation between the current density J and V0. 자, 이 예제의 경우에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죠.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해설 때문에 그려놓은 거고요. 원래대로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혹은 이제 백큐um 튜브 다이오드라고 했으니까 백큐um 튜브 다이오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한번 찾아봐야 좋습니다. 그럼 백큐um 튜브 다이오드가 무엇인가? 일단 백큐um 튜브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일종이고요. 그럼 이제 다이오드가 뭔지 알아야겠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려주는 소자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뭔가 화살표 모양이죠. 그래서 화살표 모양으로는 전류를 흘려보내주고 반대쪽은 뭔가 막혀 있습니다. 이 반대쪽으로는 전류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자를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회로 이론 시간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전자회로 시간 그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를 때 이 부분 에노드라고 하고요. 반대쪽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다이오드의 기호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기능을 하는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드는가? 요즘 시대에는 PN 접합 반도체 다이오드를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백큐um 튜브 다이오드를 이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큐um 튜브 다이오드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인트로덕션 5-1 거기 나왔던 캐소드 레이 튜브랑 뭔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그림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네, 요 그림이죠. 캐소드 레이 튜브 CRT.
자, 앞에서 이렇게 캐소드가 뜨거워지면은 전자가 이 캐소드, 메탈로 된, 금속으로 된 캐소드를 딱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머무를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전압이 있어가지고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전자니까 이제 전기장의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속해서 날아간다고 했었죠. 캐소드 레이 튜브는 이렇게 가속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가속한 전자가 쭉 날아가다가 어떤 여기 방향 조절 장치가 있어가지고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딱딱 부딪힙니다. 그럼 스크린에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스크린에 부딪히는 순간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우리가 LCD TV 보기 이전 시대에서는 CRT TV라는 걸 봤었어요. 전자가 날아가서 다다다닥 부딪혀가지고 이제 여기 화면이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앞에 나왔던 이 예제 3-3 여기 보시면은 The Electrostatic Deflection System of a Cathode Ray Oscilloscope.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로 나왔는데 오실로스코프도 이제 화면이 있죠, 화면. 그런데 이 오실로스코프 화면 대신에 만약에 TV 화면이다 하면은 캐스드 레이 튜브 TV, CRT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 3-3에서는 이미 속도가 붙어있는, 속도가 이미 U0에 도달한 그런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 조절하는 걸 설명했었는데, 아까 5-1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캐스드 레이 튜브가 사실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가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딱 가속을 하고, 가속된 전자가 U0라는 속도에 도달하면은 이제 이 판에서 디플렉션 플레이트에서 이제 방향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스크린에다가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큐럼 튜브 다이오드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목적 자체가 전자를 딱 발사해가지고 스크린에 딱 뿌려주는 그런 목적은 아닌데, 얘도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죠. 즉 전자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를 수 있는 다이오드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왼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못 흐릅니다. 자, 왜 그런지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안 걸려 있고 전압을 이렇게 반대로 걸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여기가 음극이거든요. 캐소드거든요. 여기가 이제 양극, 에노드고. 그래서 그 캐소드를 가열해주는 장치가 이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은 전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전자가 왼쪽으로밖에 안 갑니다. 즉 이렇게 반대쪽 극에 도달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얘의 경우에는 전류가 왼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반대쪽 극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이 배터리를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잘 흐르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배터리를 이렇게 달았더니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큐럼 튜브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낮고 굉장히 구조도 복잡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큐럼 튜브 다이오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 설명을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캐소드와 에노드가 평행판 도체라고 하고요. 서로 평행한 평행판 도체고, 여기가 뭐 캐소드, 여기가 에노드. 그 다음에 핫 캐소드는 제로 포텐셜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노드는 포텐셜 V0.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V0짜리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단순히 전위차, 즉 전압인 거고, 여기가 이제 0V라고 했으니까, 캐소드가 0V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뭐 그라운드 딱 달아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전자가 여기서 생겨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날아가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제가 좀 더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캐소드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두께가 있겠죠. 두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쪽면을 좌표 0으로 설정하고요. Y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에노드도 에노드의 아래쪽 면의 위치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전자가 생겨가지고 위로 쫙 날아갑니다.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고, 백큐럼 튜브 다이오드니까 이제 이런 데는 진공이죠. 이렇게 진공이고, 전기장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위로 날아가는 거니까 전류 자체는 아랫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대류 전류니까 이 아랫방향이고, 이 전류는 대류 전류식인 이 5-6이나 5-3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6에서 볼륨 찰지 덴시티 자체가 NQ죠. 그리고 지금 전자의 경우에는 이 Q 값이 -2죠. 따라서 J는 -NEU 라고 하면 됩니다. 얘가 -NEU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종종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뭐 한정판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컨디션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대치되는 게 에미션 리미티드 컨디션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캐소드를 딱 가열하잖아요. 캐소드 가열하면은 전자가 생깁니다. 전자가 이 주변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아래쪽 면에는 별로 전자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만 있으면 되는데, 뭐 가열하면은 이제 동시에 생기겠죠. 그런데 위쪽에 좀 특수한 도료를 발라가지고 좀 더 잘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는 그리지 않을게요. 거기다 위쪽에서 튀어나왔다고 가정하고. 자, 그런데 이제 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생기면은 한참 쌓여가지고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전압이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쌓이자마자 바로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기는 게 얼마 안 되고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출발하면은 그런 상황이 바로 에미션 리미티드 컨디션이에요. 이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컨디션은 뭐냐면은 이 V0가 만약에 세면은 더 빨리 가속이 될 텐데,
이게 좀 약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좀 천천히 가속이 될 텐데 가속되는 속도는 좀 느린데 이 전자가 좀 많이 생겨요. 캐소드 가열을 잘 해가지고 전자가 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전자가 막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출발하는 속도는 느린데 전자가 많이 쌓이니까 새로 생긴 전자가 출발하려고 해도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 전자는 서로 같은 보호니까 서로 밀치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전자 입장에서 이제 나도 막 가속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음전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음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아랫방향이죠. 물론 이 판과 판 사이는 위쪽으로 전기장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새로 생긴 전자들이 가속을 잘 못해요.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컨디션이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컨디션이에요. 이 문제는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컨디션으로 풀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스페이스 차르지 리미티드 컨디션 이외에도 세 가지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뭐냐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J, 대류 전류식이죠. 컨벡션 커런트. 첫 번째 가정은 이 J 값이 일정하다. 애초에 이번 섹션인 챕터 5가 스테디 커런트 다루거든요. 여기서도 이 J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Y에 대한 디펜던스만 있죠. 이게 평행판이고 뭔가 좌우로 가면은 어떤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 판과 판 사이의 한정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Y에 대한 디펜던스만 있고 뭐 X나 G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J도 실제로는 Y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다면은 전류가 일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파동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한데 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J 값이 일정하다.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정상 상태에 도달해서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전류가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J가 상수다. Y 좌표에 따라서도 안 바뀌고 시간에 대해서도 안 바뀌고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정은 Y는 0인 위치 이렇게 캐소드의 윗면 이 윗면에 대한 가정이에요. 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지금 캐소드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캐소드를 뜨겁게 달구기 때문에 전자가 열 에너지를 얻어서 이 도체인 캐소드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전자의 속도가 몇일까요? 일단 캐소드가 뜨거운데 뜨겁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뜨겁던 캐소드에서 튀어나온 전자도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전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텐데 마치 우리 방 안에 기체 예를 들어 산소 분자들을 보면은 중위값인지 평균값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섭씨 25도에서 산소 분자의 평균 속도가 초속 500m/s예요. 굉장히 빠르죠. 당연히 이렇게 산소 분자의 경우에는 약간 종 모양의 전기 분포 형태를 따라서 500m/s보다 훨씬 빠른 애도 있고 더 느린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속도도 각양각색일 테고 적어도 0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0이라고 가정합니다. Y좌표는 0인 위치에서만 0이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한다. 가속을 한다. 자, 세 번째 가정, 마지막 가정은 마찬가지로 Y가 0인 이런 캐소드의 표면에 한해서 전기장이 0이다. 자,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판과 판 사이에 이런 전압이 걸려있죠. 따라서 이런 전압이 걸려있을 때 판과 판 사이 간격이 D니까 D분의 V 제로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평행판에서는 이제 전기장이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한 전기장을 형성시키는데 얘가 기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전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즉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칩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 농도에 의한 전기장도 있어요. 그래서 총 합성 전기장은 이렇게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과 전하들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그 둘을 합친 전기장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총 전기장이 적어도 이 Y좌표가 0인 위치에서는 0이다. 이런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을 통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바로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전자를 가속시키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면에서 전기장도 0이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도 0이라고 하면은 전자는 멈춰있는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못 움직이는 게 아닌가, 영원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 상황은 이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제일 좀 간단한 버전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이런 경우에도 이 표면에서 정확히 0이 아니라 약간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조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조금 움직이면은 즉 y는 0이라는 좌표를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전기장도 0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풀겠다. 자, 참고로 세 번째 가정에서 즉 캐소드 표면에서 전기장이 0인 이유는 이 전류를 보세요.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죠. 자, 전류가 일정한데 지금 전자가 위로 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전기장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U값이 커지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N값은 작아집니다. 위로 갈수록 전자의 농도인 N값이 작다. 아래로 갈수록 전자의 농도인 N값이 크다. 그럼 이런 표면에서는 U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N값이 굉장히 크겠죠. N값이 사실은 무한대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N값이 무한히 클 수 있나? 이 농도가 무한히 클 수 있나? 단위 부피당 농도인데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무한히 크다는 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우주에 있는 전자를 다 합쳐도 무한히 되진 않을 텐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 N값이 무한대인 위치가 Y가 0일 때예요. 이 N값은 단위 부피당 입자수니까
n에다가 어떤 부피를 곱하면은 입자수가 나오겠죠. 그럼 n값이 만약에 무한대면은 그 무한대인 그런 지점들의 부피를 곱하면은 무한히 많은 전자가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n값이 무한대인 곳은 부피가 0입니다. 왜냐면은 y가 0인 이런 면은 그냥 면일 뿐이죠. 면의 부피는 없잖아요. 따라서 전자의 수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우수는 피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굉장히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y가 0인 이런 위치가 아니라 정확히 0에서 0.000001 굉장히 얇은 구간을 보면은 이 n값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면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랫방향의 전기장도 있지만 자기 자신 바로 위에 굉장히 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밀쳐내는 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압에 의한 전기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많은 전자들에 의해서 그 전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전기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진공이긴 한데 여기 전자들이 차 있어요.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챕터 4에서 배웠었던 라플라스 방정식은 못 쓰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푸아송 방정식을 쓰죠. 푸아송 이쿠에이션. 따라서 라플라시안 오브 v 얘가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로. 지금 진공이니까 엡실론 제로가 맞고요. 로의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n이죠. 따라서 다시 쓰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n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아송 방정식을 보면은 우변에 이렇게 농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J가 일정하다 보니까 이 농도를 딱 정리하면은 이 농도 대신에 n 대신에 u에 관한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가 지금 벡터니까 얘를 스칼라로 변화시켜 볼게요. 자, J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방향인데 아랫방향이면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ay에다가 J 벡터의 크기 그리고 우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ne. u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전자가. 따라서 ay 절대값 u 벡터. 그런데 매번 J 크기, u 크기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그냥 J u라고 할게요. 따라서 ay랑 마이너스 상쇄시키면은 J는 neu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n으로 정리하면은 2u분의 j죠. 근데 지금 여기 이미 2도 있기 때문에 ne 자체로 정리하면은 u분의 j입니다. u분의 j. 따라서 얘가 엡실론 제로 u분의 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u가 궁금하다. 왜냐면 j는 상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플라시안. 지금 디펜던스가 y에 대한 디펜던스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변화시키면은 얘가 dy 제곱분의 d제곱 v 이렇게 바뀌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두 번 미분이고 얘는 지금 u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위치에 따라서 u가 몇이 될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가속되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u를 구해줍니다.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F는 ma죠. 자, F는 ma인데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F 벡터는 ma 벡터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서 F는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에 대해서 방정식을 쓰면은 그 전자가 받는 힘 이렇게 되고 m은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a는 이 u가 중요하니까 dt분의 du 이렇게 속도 벡터 미분한 형태로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없애주면은 자, 일단 좌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이 벡터 대신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 딱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우변은 dt분의 u 벡터 같은 경우에는 u 곱하기 ay 이렇게 쓸 수 있죠. ay 자체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다시 써주면은 지금 y에 대한 디펜던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오브 y 대신에 이렇게 e ay dy분의 dv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ay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 j가 일정하다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도 안 바뀐다, 위치에 따라서도 안 바뀐다. 그런데 이 u 벡터는 위치에 따라 바뀌죠. 따라서 n도 위치에 따라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 u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뀔까요? 즉 이 u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 값이 0일까요? 안 바뀌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위치를 딱 고정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고정시켜 놓으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위치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서 있던 새로운 전자가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전자에 대해서는 이런 위치에서 속도가 일정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값이 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dt분의 du 값이 0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식 자체는 어떤 특정 입자인 그런 전자 하나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u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 전자를 따라가면서 그 속도를 생각했을 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왜냐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속이 되니까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증가하면서. 따라서 어떤 특정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런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y에 대해서 체인 룰을 써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m 원래는 이제 du over dt였는데 이거를 dy 그리고 다시 dy over dt 이렇게 체인 룰을 써줍니다. 체인 룰. 그럼 이제 이 dy분의 du 때문에 위치에 따른 속도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dt분의 dy 얘는 그냥 u죠 u.
따라서 얘를 u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y에 대한 미분, 얘는 t에 대한 미분이었는데 이제 y에 대한 둘 다 이제 y에 대한 걸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를 dy분의 d 2분의 1 mu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이랑 m 같은 경우에는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나온다 치면은 이렇게 u 제곱을 미분하면은 2u 곱하기 dy분의 u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좌변은 2v 이렇게 되고 우변은 2분의 1 mu 제곱 더하기 c는 적분 상수죠.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v 같은 경우에는 y 함수, 그리고 2분의 1 전자 질량은 상수고요. u도 y 함수죠. 이렇게 딱 c.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가정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y좌표가 0인 곳, 즉 캐소드의 윗면에서 전자의 속도가 0이라 그랬죠. 그리고 캐소드 윗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에서 전위도 0V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y가 0인 위치에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따라서 C값이 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좀 간단하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자, 이제 U를 V에 대한 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대입하면은 V에 대한 거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U를 정리하면은 M분의 2v 얘가 U제곱이니까 U는 딱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요걸 대입해줍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dy 제곱분의 d제곱 v 얘가 엡실론 제로분의 j에다가 U 역수치하니까 2v분의 m 루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v라는 것을 두 번 y로 미분하면은 이런 숫자들이 딱 곱해져 있고 루트 v분의 1이 된다. 미분 방정식에서 이런 형태를 임플리시트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v가 만약에 이렇게 y 함수인데 예를 들어 dy 제곱분의 d제곱 v가 만약에 뭐 y 플러스 1이다. 그럼 딱 적분하면 되거든요. dy분의 dv는 2분의 1 y제곱 더하기 y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되는데 이렇게 익스플리시트 하면은 그러니까 이 v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 y로 이 v를 두 번 미분한 것이 기술이 되면은 그냥 적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v에 대해서 써져 있죠. 따라서 임플리시트 합니다. 익스플리시트 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고 임플리시트 음함수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양변에 dy분의 dv를 곱해요. 이렇게 dy분의 dv 그럼 이 좌변의 경우에는 앞에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같은 방식을 써줍니다. 같은 방식을 써주면은 얘는 2분의 1 dy분의 dv 요거 제곱에 dy분의 d 이렇게 좌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직접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변의 경우에는 여기 dy분의 dv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 v를 적분할 수 있어요. 다시 써주면은 엡실론 제로 2분의 루트 이렇게 되고 지금 v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적분하면은 2v 2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거를 미분하면은 얘를 딱 이렇게 미분하면은 얘가 나온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양변 적분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는 요거 곱하기 더하기 적분상수 c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면은 아까 이 벡터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니까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y 디펜던스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dy분의 dv 형태가 됐었죠. 뭐 마이너스 있든 없든. 근데 y는 0이라는 이 캐서드 표면에서 이 벡터 0이라 그랬으니까 즉 전기장의 총합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0이다. 따라서 dy분의 dv가 0이다. 따라서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는 0이라는 위치에서는 이게 0이다. 그리고 y는 0이라는 위치에서는 전위도 0이죠. 전위도 그라운드니까 이것도 0입니다. 따라서 C값이 0인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C값이 0이다. 그러면 C 제외하고 딱 써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곱이니까 dy분의 dv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2 곱하고요. 그럼 이렇게 4로 바뀌고 루트 씌워주면은 dy분의 dv 얘가 2에다가 엡실론 제로분의 j에다가 2분의 m 얘는 이제 4분의 1승이죠. 그리고 v의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 분리법으로 양변 적분해 줄게요. 여기 dy가 있고 dv 있고 여기 v가 있죠. v끼리 왼쪽으로 몰고 y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v 마이너스 4분의 1 dv 얘가 이제 얘네들은 복잡하지만 상수니까 그냥 써주고요. 이렇게 dy 그 다음에 양변에 인테그랄 취해줍니다. 인테그랄. 그리고 적분 범위는 여기 y 기준으로 0부터 d까지. 그러면 전압의 경우에는 경계 조건이 y가 0일 때는 0이고 y가 d일 때는 v0죠. 따라서 v는 0부터 v0까지 y는 0부터 d까지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딱 1 더하면은 4분의 3이죠. 따라서 4분의 3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4 v 4분의 3 여기서 이제 v0 계산해주면은 얘는 그냥 v0 되죠. v0 이렇게 v0에 4분의 3제곱 그리고 우변은 그냥 이거 적분하면 그냥 d죠. d 따라서 이제 요거 곱하기 d 그러면 문제에서 구라고 한 게 the relation between the current density J and v0 따라서 J는 v0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변 2로 나눠가지고 약분시켜주고요.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은 9분의 4 v0 2분의 3 엡실론 제로분의
J 2분의 M 루트 D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J로 정리해주면은 9분의 4 V0 2분의 3 엡실론 제로 D제곱분의 1 M분의 2의 루트, 이게 바로 J다.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분의 4 D제곱분의 엡실론 제로 V0의 2분의 3 M분의 2 맞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문장 보시면은 이 전류 J랑 V0랑 비례관계가 아니죠. V0가 2배 됐을 때 J도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죠. 그것보다. 왜냐면 2분의 3승이니까. 따라서 리니어하지 않고요. 이런 논리니어 릴레이션, 이런 비선형적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차일드 랑뮤어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좀 복잡했는데 그만큼 배울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In the case of conduction currents, there may be more than one kind of charge carriers, electrons, holes, and ions drifting with different velocities. Equation 5-3 should be generalized to read. 자, 방금 전까지는 convection current, 대류 전류 했었죠. 자, 이제는 conduction current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duction current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찰지 캐리어들의 드리프트 모션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 찰지 캐리어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도 있고 홀도 있고 아이온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전자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체만 컨덕션 커런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있고 부도체에서도 컨덕션 커런트가 약하지만 있기 때문에 컨덕션 커런트를 구성하는 그런 찰지 캐리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온들도 이제 그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를 테고요. 그리고 이런 찰지 캐리어들이 전부 이 전류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퀘이션 5-3을 이렇게 변형시켜 줍니다. 이퀘이션 5-3 같은 경우에는 대류 전류에서 나왔던 식이죠. 여기서는 이 U벡터가 실제 그 입자의 실제 속도였는데, 이제는 이 컨덕션 커런트에서는 이 U벡터를 드리프트 벨라스리로 생각해 줍니다. 실제 벨라스리로 하면은, 실제 벨라스리는 막 이렇게 너무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고, 실제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런 움직임의 어떤 평균적인 움직임, 즉 드리프트 벨라스리이기 때문에 컨덕션 커런트에서는 드리프트 벨라스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찰지 캐리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찰지 캐리어마다 이렇게 각각의 기호들을 작성해서 합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엘렉트론, 홀, 그리고 뭐 아이온 A, 아이온 B 해가지고 총 4가지 있다. 그러면 I는 1부터 4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농도, 일렉트릭 찰지, 그 다음 드리프트 모션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As indicated in section 5-1, conduction currents are the result of the drift motion of charge carriers under the influence of an applied electric field.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 섹션 5-1 인트로덕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컨덕션 커런트는 찰지 캐리어들의 드리프트 모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드리프트 모션이 언제 생기냐면은 만약에 전기장이 없다, 외부 전기장이 없으면은 절대 온도 0도가 아닌 이상, 즉 온도가 이렇게 0K, 이 온도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죠. 0K라는 얘기는 그 물질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0K가 아니다, 만약에 실온이다, 한 25도 정도다, 그럼 이때는 확실하게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막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모션은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막 움직이죠. 그런데 그런 격렬한 움직임들의 어떤 평균을 내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평균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평균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드리프트 모션이 어떤 평균적인 움직임 의미하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드리프트 모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져야지만 드리프트 모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온도 격차가 발생한다. 그럼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긴 굉장히 뜨겁고 여긴 차갑다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드리프트 모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자기학에서는 온도 변화라기보다는 이 전기장에 의한 컨덕션 커런트를 주로 다루고요. The atoms remain neutral. 볼륨 찰지 덴서티 값이 0이다. 자, 예를 들어서 도체의 경우에 컨덕션 커런트는 주로 이 엘렉트론에 의한 건데, 이 엘렉트론이 네게티브 찰지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원자 핵들이 있죠. 그래서 그 도체 전체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볼륨 찰지 덴서티 이 로 값이 0이고요. 중성이니까. It can be justified analytically that for most conducting materials, the average drift veloci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For metallic conductors, we write. 자, 실제로는 이 드리프트 벨라서리가 이 전기장과 비례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모델링 하는 거죠. 어떤 간단한 분석.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프로포셔널, 서로 비례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컨덕팅 매테리얼은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메탈릭 컨덕터, 도체로 된 컨덕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Where μe is the electron mobility measured in meter squared per volt second. The electron mobility for copper is 3.2 10^-3승. It is 1.4 10^-4승 for aluminum and 5.2 곱하기 10^-3승 for silver. 자, 드리프트 벨라서리가 전기장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제 메탈릭 컨덕터에서는 찰지 캐리어가 주로 전자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들의 드리프트 벨라스리를 보면은 전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쓰는데, 전자들의 경우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따라서 드리프트 벨라스리도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EB 엡실론, 이 엘렉트론의 모빌리티 자체는 양수고요. 그래서 드리프트 모션의 방향이 어플라이드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전자인데도 이 엘렉트론의 모빌리티 값, 한국어로는 이동도라고 하는데, 같은 전자인데도 이 엘렉트론의 모빌리티 값이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퍼, 구리의 경우에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다음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코퍼의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실버의 경우에는 5.2로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드리프트 모션의 특징이죠. 같은 전자라고 하더라도 드리프트 모션은 전자들이 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격한 움직임의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격한 움직임은 어떤 물질 속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전자면은 어떤 컨덕터가 있든지 똑같은 전자인데, 근데 이제 움직임 자체는 어디에 어떻게 부딪히느냐, 어디에 어떻게 부딪히고 간격은 몇이고 빈도는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다른 값들을 보이고요. From equation 5-3 and 5-19 we have, 자 5-3은 이 식이고 5-19는 앞에 나왔던 이제 요 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두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J는 N,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식은 처음에는 컨벡션 커런트에서 있었죠. 실제 움직이는 속도. 그런데 컨덕션 커런트에서는 이렇게, 이 식은 지금 드리프트 벨라스리죠. 드리프트 벨라스리. 그래서 드리프트 벨라스리를 넣어준다. 컨덕션 커런트에서는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뮤 E 그리고 E 이렇게.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N이랑 Q랑 곱한 거, 이 Q가 그 입자 하나당 전하량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2죠. 여기 지금 엘렉트론의 모빌리티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N이랑 Q, 즉 N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은 전자 전하량에다가 단위 부피당 입자수, 즉 농도 곱하면은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니까 로인데 지금 전자니까 이렇게 전자라는 표시, 마치 이제 모빌리티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한 이처럼 전자의 볼륨 찰지 데스티 이 딱 붙여가지고 이 NQ를 딱 이걸로 써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 E 뮤 E E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20 식이 만들어졌고요. Where rho E is the charge density of the drifting electrons and is a negative quantity. 자, 이 로이 값이 그냥 전자의 찰지 덴서티가 아니라 드리프팅 엘렉트론이죠. 드리프트 모션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금속, 예를 들어서 뭐 구리다, 코퍼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가운데 여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자들은 이 원자에 속박돼 있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자 구름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로 값은 모든 전자의 로 값이 아니라 이 드리프트 모션에 기여하는 그런 전자들의 농도, 그런 전자들의 볼륨 찰지 덴시티예요. 그래서 유의를 해주시고, equation 5-20 can be rewritten as where the proportionality constant sigma minus rho e mu is a macroscopic constitutive parameter of the medium called conductivity. 자, 5-20에서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딱 시그마로 바꿔주고, 그때의 시그마 값을 컨덕티비티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전기 전도도예요.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 구리가 혹은 실버, 은이 혹은 알루미늄이 얼마큼 컨덕션 커런트를 잘 흐를 수 있게 하는가. 여기서 이제 매크로스코픽이란 얘기는 반대되는 단어가 마이크로스코픽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은 미시적으로, 매크로스코픽은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자나 전류에 기여하는 찰지 캐리어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드리프트 벨라스리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평균적인 움직임으로 분석을 한다. 지금 이제 드리프트 벨라스리에 의한 컨덕션 커런트와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컨스티튜티브 파라미터죠. 그래서 컨스티튜티브는 구성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에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컨스티튜티브 파라미터가 뭐냐 하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구성한다기보다는 어떤 전자기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그런 파라미터들인 거죠. 그래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컨덕티비티나 혹은 엡실론 값, 혹은 나중에 이제 배울 뮤 값, 이 세 개가 주로 그 물질의 컨스티튜티브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똑같다, 그러면은 같은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거죠. For semiconductors, 자, 지금까지는 컨덕터의 경우 다뤘었죠. 컨덕터, 이렇게 찰지 캐리어가 엘렉트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컨덕터의 경우에는 주로 엘렉트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메탈릭 컨덕터의 경우에는 홀의 농도가 엘렉트론의 농도의 뭐 몇천만 분의 1도 안 돼요. 훨씬 작습니다. 아이온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고요. 금속으로 된 도체의 경우에는 주로 엘렉트론이다. 기여하는 바가 몇천만 분의 1도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써줄 필요 없겠죠. 엘렉트론에 관한 것만 써주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conductivity depends on the concentration and mobility of both electrons and holes. 엘렉트론 뿐만 아니라 홀의 영향도 크다. 그래서 메탈릭 컨덕터의 경우에는 이 시그마 값이 딱 요거 하나였는데, 이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홀을 추가시킵니다. 홀에서 H 따와가지고 이렇게 로 H
h 쓴 거예요. 엘렉트론의 경우에는 이 로 값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해줘야지 시그마 자체가 양수가 돼서 전기장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이 되는데, 홀의 경우에는 이 로 값이 양수죠 애초에. 따라서 마이너스 있을 필요 없고요. 여기 플러스고요. 이렇게 Your subscript H denotes holes. H는 홀 의미하고 in general μe does not equal μh. 그러니까 반도체 물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물질마다 이런 값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뭐 실리콘이냐 절마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애초에 이 μe 값도 다를 텐데, 같은 물질 안에서도 이 μe 값과 μh 값이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For germanium, typical values are μe는 0.38, μh는 0.18.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배 이상 차이 나죠. For silicon, μe는 0.12, μh는 0.03.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실리콘의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이퀘이션 5-21 요거죠. It's a constitutive relation of a conducting medium. 자, 이 5-21식은 저희가 처음에 메탈릭 컨덕터, 금속으로 된 도체에서 유도했던 식인데, 이렇게 세마이 컨덕터의 경우에도 적절한 컨덕티비티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하면 똑같이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퀘이션 5-21은 컨덕팅 미디엄에 관한 식이다. Isotropic materials for which the linear relation equation 5-21 holes are called ohmic media. 자, 여기서 이소트로픽 메테리얼, 이소트로픽은 번역하면은 등방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장을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그 물질이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되게 잘 흘러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기장 가야 됐을 때는 전류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 컨덕티비티 값이 매우 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기장을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딱 걸어줬다. 그런데 그때는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른다. 그럼 이제 위쪽 방향으로는 이 컨덕티비티 값이 굉장히 작은 거죠. 이소트로픽은 방향과 무관하게 이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 값이 그냥 상수인 거죠. 만약에 이소트로픽하지 않다, 그러면은 전기장 걸어주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전기장을 분명히 위쪽으로 딱 걸어줬는데 전류가 정확히 위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흐른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시그마 값이 상수가 아니라 텐서라고 하는 텐서 퀀티티로 주어져야 됩니다. 이 벡터의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벡터의 방향, 뭐 EX, EY, EG 이렇게 방향마다 다른 값들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행렬 비슷한 형태로, 즉 텐서 형태로 주어져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는 다루지 않고 5-21처럼 이렇게 리니어한 이 시그마 값이 그냥 상수인 그런 경우만 다룰 거고, 그런 매질을 오믹 미디어라고 합니다. The unit for sigma is ampere per voltmeter. 시그마 단위 암페어 per voltmeter고요. or Siemens per meter. 자, 이 Siemens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로 이론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식 V는 IR, 이 식에서 이제 R을 이렇게 I분의 V로 쓸 수 있죠. 전류 단위가 암페어, 전압 단위가 볼트, 그리고 저항 단위가 옴. 따라서 이 옴이 원래는 볼트 퍼 암페어인데,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쓰기도 귀찮고 또 옴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 볼트 퍼 암페어를 옴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볼트 퍼 암페어가 아니라 암페어 퍼 볼트, 즉 볼트분의 암페어, 볼트분의 암페어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이제 옴의 역수인데, 이 옴의 역수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옴이 역수가 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모라고도 하고요. 모.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하기 전 얘가 옴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거꾸로 읽어요. MHO. 마치 되게 장난스러운데 실제로 쓰이는 단위고요. 모 대신에 이렇게 S, 지멘스로 쓰기도 합니다. 지멘스. 이 책에서는 방금 이 지멘스를 소개한 거죠. 암페어 퍼 볼트를 지멘스로 썼다. 암페어 퍼 볼트 대신에 지멘스. 당연히 모 퍼 미터 써도 되죠. 코퍼. The most commonly used conductor has a conductivity 5.8 곱하기 10의 7승 Gms per meter. On the other hand, the conductivity of germanium is around 2.2 Gms per meter. 5.8, 2.2. 2배 정도 차이 나는군. 이게 아니라 뒤에 10의 7승이 없죠. 여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절마늄은 컨덕터라기보다는 이제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고, 그러니까 도체와 반도체의 어떤 중간적인 특성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코퍼의 경우에는 컨덕터 중에서는 컨덕티비티 값이 2등입니다. 1등이 실버인데 은은 좀 희귀하죠. 희귀하니까 비싸고요. 그리고 반응성도 실버보단 코퍼가 조금 더 수치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의 경우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절마늄이랑 실리콘 둘 다 세마이컨덕터 범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덕티비티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1000배 이상 차이 나죠. 1000배 이상. The conductivity of semiconductors is highly dependent of increases with temperature. 자, 반도체의 컨덕티비티는 온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도가 증가하면 컨덕티비티 값이 증가한다. 자, 일반적인 도체, 뭐 금속 도체, 메탈릭 컨덕터의 경우에는 온도가 오르면은 일반적으로는 컨덕티비티 값이 줄어듭니다. 온도가 오른다. 온도라는 게 그 입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인데, 온도가 오르면은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오른다 하면은 원자력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 범위가 좀 더 커져가지고 전자들의 그 드리프트 모션을 좀 더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메탈릭 컨덕터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컨덕티비티 값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세미컨덕터의 경우, 반도체의 경우에는 왜 온도가 높아지면은 컨덕티비티 값이 증가하는 걸까요?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찰지 캐리어들, 그러니까 전자나 홀, 얘네들이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컨덕터보다 농도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전자들의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전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속박되었던 전자들이 자유전자로 풀려납니다.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에서 컨덕티비티 값이 높아지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찰지 캐리어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Hard rubber, a good insulator, has a conductivity of only 10-15승 Gm/m. 자, 아주 성능 좋은 부도체, 고무죠, 고무. 단단한 고무. 단단한 고무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죠. 10-15승이니까 코퍼랑 비교하면은 10에 22승만큼 차이 나는 거죠. Appendix B4 lists the conductivities of some other frequently used materials. 책 뒤로 넘겨서 Appendix B4 보시면은 많이 쓰이는 물질들의 conductivity 값이 나와 있고요. However, note that unlike the dielectric constant, the conductivity of materials varies over an extremely wide range. 자,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의 경우에는 물질마다 1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300인가? 제일 큰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컨덕티비티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넓죠. 그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15승인 것도 있고 5.8 곱하기 10의 실승인 것도 있고 훨씬 더 넓게 분포하죠. The reciprocal of conductivity is called resistivity. In ohms meter, we prefer to use conductivity. There is really no compelling need to use both conductivity and resistivity. 자, reciprocal of conductivity. conductivity 역수 취한 것을 resistivity라고 한다. conductivity는 한국말로 전기 전도도고요. resistivity는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그래서 이제 단위를 보면은 이 Gms per meter를 역수 취하니까, 아까 Gms 역수 취하면은, 즉 모 역수 취하면은 ohm으로 바뀌죠. 그리고 per meter, 분모에 있던 미터 위로 올라와가지고 미터로 바뀌고, 따라서 단위가 ohm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전자기학에서는 컨덕티비티를 더 많이 씁니다. 어차피 컨덕티비티와 레지스티비티 그냥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쓸 때는 상관없는데, 근데 굳이 헷갈리게 둘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전자기학에서는 컨덕티비티를 그냥 씁니다. We recall Ohm's law from circuit theory that the voltage V1 to across a resistance R in which a current I flows from point 1 to point 2 is equal to Ri. That is. 자, 서킷 디어리 회로 이론에서 ohm의 법칙 다들 배우셨죠? 저항이랑 그 저항이 흐르는 전류 곱하면은 그 저항 양단의 전위차 혹은 전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항 R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I가 흐른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V, 이 V가 이제 Ri인 거죠.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이 V 값은 2보다 1이 전위가 얼마큼 높은지. Here R is usually a piece of conducting material of a given length. V12 is the voltage between two terminals 1 and 2, and I is the total current flowing from terminal 1 to terminal 2 through a finite cross-section. 자, 회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뭔가 기호로 딱 쓰는데, 전자기학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터미널 1이고요, 여기가 터미널 2, V12는 플러스 마이너스 V12, 터미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일 때 이 부분, a piece of conducting material,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어떤 물체고요. 그 물체 저항값이 R일 때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I는 터미널 1에서 터미널 2로 흐르는 총 전류죠. 크로스 섹션 통과하는 총 전류. 여기 이렇게 크로스 섹션 있고요.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통과할 텐데, 이렇게 통과하는 전류 다 합친 게 I죠. Equation 5-23 is not a point relation. Although there is little resemblance between equation 5-21 and equation 5-23, the former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point form of Ohm's law. It holds at all points in space, and sigma can be a function of space coordinates. 자, 그래서 이 5-23 보시면은 얘는 포인트 릴레이션 아니에요. 어떤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 가지고 있죠. R이라는 커다란 구조, 가지고 있고, 이 I도 어떤 단면 통과하는 총 전류지 어떤 점에서의 전류가 아니죠. 어떤 점에서의 전류는 J, current density고, 이 I는 단면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 가지고 있고, 저항도 어떤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조에 관한 거고, 어떤 한 점에 관한 거, 어떤 한 위치에 관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21 요 식과 5-23 이 식이 생긴 거는 막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둘 다 옴슬로고요. 옴의 법칙이고, 그 대신 이제 5-21은 포인트 폼이죠.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그 점에서의 커런트 데서티가 그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와 이런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시그마도 그 점에서의 값이고요. 그래서 이 점마다 시그마 값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이런 모양의 어떤 금속 덩어리를 만든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열을 딱 가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속에 넣어가지고 딱 식혀요. 그때 물과 접촉하는 피만이 좀 더 빨리 식고, 뭐 내부는 물과 접촉하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식어가지고 약간 미세하게 다른 성질을 갖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위치마다, 어떤 점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시그마 값이 위치마다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상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공간의 함수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만 오메 법칙이 아니라 얘도 오메 법칙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메 법칙의 포인트 폼이다. Let us use the point form of Ohm's law to derive the voltage current relationship of a piece of homogeneous material of conductivity sigma, length L, and uniform cross section S, as shown in figure 5.3. 자, 그림 5-3은 이제 이런 그림인데, homogeneous conductor with a constant cross section. 일단 이 homogeneous라는 말은 균질하다는 얘기죠. 균질하다. 위치에 따라서 이 시그마 값이 똑같다. 반대말이 non homogeneous고, 어쨌든 얘는 이제 homogeneous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 여기가 단면적, 그리고 단면적이 일정하다. 단면적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전류를 이렇게 단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흘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볼티지와 커런트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볼티지라는 얘기는 이 그림처럼 이 1이라고 표시된 단면과 2라고 표시된 단면, 그 사이 걸리는 전위차, 전압이고요. 전류는 이때 흐르는 이런 J들을 딱 이렇게 다 합친 이 J를 이 단면에 대해서 적분한 전체 전류. 그래서 그 전체 전류와 이 V12 사이 관계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뭘로 알아볼 거냐면은 여기는 이 포인트 폼 오브 Ohm's law, 오메 법칙의 포인트 폼으로. 자, 그래서 더 potential difference 또는 voltage between terminal 1 and 2 이런 관계가 있죠. 지금 이제 homogeneous하고 어떤 이런 구조도 constant cross section, 단면이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도 일정할 테고요. 그 다음 시그마 값이 homogeneous 하니까 J는 시그마 E, 여기서 E도 일정하겠죠. E가 이렇게 일정하니까 E에다가 이 거리만 딱 곱하면은 V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 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토탈 커런트도 커런트가 일정할 테니까 그냥 면적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 방향도 단면에 수직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얘 또는 얘가 성립하고요. 그럼 이제 이 5-24랑 5-25 J로 통일시켜 줄게요. J는 S분의 I, S분의 I, 얘는 시그마 E, 얘가 E죠.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I와 이 V12 사이 관계죠. 따라서 V12를 정리하면은 시그마 분의 1 딱 넘어가고 L 곱해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Which is the same as equation 5-23. 5-23은 이 V12는 RI, 어떤 구조에 대한 오메 법칙이고요. 얘랑 형태를 보니까 똑같죠, 거의. 따라서 이제 여기 R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다. R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 S분의 L이다. 책에 따라서 단면을 S라고 안 하고 뭐 A라고 한다든가, 이 길이를 L이라고 안 하고 D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분의 1은 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비저항이죠. 찰지 덴서티, 전압 밀도가 아니라 이제 얘는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여기 컨덕티비티의 역수 비저항, 레지스티비티. 그 책에 따라서 R은 시그마 A분의 D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그마 대신에 이렇게 레지스티비티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from equation 5-26 we have the formula for the resistance of a straight piece of homogeneous material of a uniform cross section for steady current DC. 자, 그래서 이런 구조 갖고 있는 물체의 그런 레지스턴스 값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반드시 이런 구조 갖고 있어야 되죠. 호모지니어스 메터리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면 크로스 섹션이 유니폼해야 됩니다. 일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니면은 이런 식을 쓸 수가 없겠죠. We could have started with equation 5-23 as the experimental Ohm's law and applied it to a homogeneous conductor of length L and uniform cross section S. Using the formula in equation 5-27 we could derive the point relationship in equation 5-21.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 J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5-23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관계로부터 R 값이 이렇게 된다는 이 5-27 얘를 딱 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23 이 식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5-27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5-21 형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하니까 일단 요거를 딱 가져오고, 그 다음에 R 값 대신에 요거 딱 대입해주면은 얘가 시그마 S분의 Li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S분의 I가 J죠. 따라서 이거 J로 바꿔주고, 뭐 아직까지 벡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양변 L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L로 나눠주면 여기가 2로 바뀌죠. 2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제 J로 정리하면은 시그마 E, 그리고 앞에서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J 벡터와 E 벡터 방향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소트로픽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시그마 값이 스칼라이자 상수이다. 따라서 벡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5-21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거, 네, 여기 위쪽에 있었네요. 이거 We will discuss the significance of V12 and E more in detail in section 5-3. 5-3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V12와 E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예제 5-2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Determine the DC resistance of 1 km of wire having a 1 mm radius
if the wire is made of copper and B if the wire is made of aluminum. 자, 1mm 레디우스라고 하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단면이 1이구나. 그럼 레지스턴스 이 식이 시그마 S분의 L이다. 그때 시그마 여기서 S랑 L은 공통이죠. 모양 똑같이 생겼으니까. S는 파이 R 제곱 따라서 파이 근데 이제 R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이렇게 제곱이고요. 미터는 빼줄게요. 이거 제곱이고 L이 1km 10의 3승. 자, 그래서 코퍼의 시그마와 알루미늄 시그마 대입해주면은 코퍼 즉 구리의 경우에는 5.8 10의 7승 그 다음 파이 있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빼주면 되겠죠. 7 빼기 6 그리고 10의 3승 계산해서 해볼게요. 1000 나누기 5.8 파이 곱하기 10이죠. 해주면은 5.488 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똑같이 10의 7승인데 3.54예요 5.8 대신에. 따라서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 값이 3.54 그럼 이제 얘만 3.54로 바꿔주면은 8.991 반올림하면은 대략 8.992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1mm면은 일반적인 전선보다는 좀 두껍긴 한데 그렇다고 막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엄청 두껍진 않죠. 그런데 이제 1km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값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The conductance G or the reciprocal of resistance is useful in combining resistance in parallel. The uniform conductance is ohm의 마이너스 1 or Gmans. 자,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지스턴스가 얼마큼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는 이 컨덕턴스는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얼마큼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가. 그래서 레지스턴스 그 저항값의 역수입니다. 여기선 레지스턴스 in parallel 그러니까 병렬로 배치된 저항의 그 저항값들을 합성할 때 합칠 때 이용하다 라고 되어 있죠. 단위는 옴의 역수나 뭐 지멘스나 그 다음에 이거 모라고도 하죠. 모.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크로스 섹션의 길이가 L이고 컨덕티비티가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물체의 경우에는 컨덕턴스는 R값의 역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From circuit theory we know the following. 자, 회로이론에서 직렬로 된 저항은 그냥 합치면 되고 병렬로 된 저항은 그 병렬로 된 합성 저항값의 역수가 각각 저항의 역수의 합 이렇게 된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뭔가 불편한데 애초에 저항 역수가 컨덕턴스니까 병렬로 된 컨덕턴스는 두 개 컨덕턴스의 합이다. 이렇게 쓰면 뭔가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히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들이 나왔는지 전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저항 R1, R2가 커넥티드 인 시리즈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즉 뭐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있어요. R1, R2. 이 두 개의 저항이 여기 있는 가상의 도선, 이 가상의 도선은 아주 완벽한 도선이에요. 저항값이 아예 없는 퍼펙트 컨덕터로 만들어진 도선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와가지고 R1을 이렇게 통과하죠. 아마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쫙 넓게 이제 퍼져가지고 고르게 아마 전류가 흐를 테고요. 뭐 실제로는 이런 어떤 구조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상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 단면에 순식간에 고르게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단면에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만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흐르고 여기 딱 오자마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고르게 퍼져가지고 균일하게 전류가 흐르고 다시 또 모인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가 같습니다. 기호로는 그냥 이렇게 쓰죠. 여기 R1이랑 R2 이렇게 R1, R2. 그래서 직렬 연결이면은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가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합성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저항이 지금 두 개인데 만약에 하나의 저항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옴이고 얘가 4옴인데 하나의 저항으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과연 몇 옴으로 해야 될까? 이건데 이렇게 직렬 연결일 때는 그냥 더한다. 즉 7옴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얘기죠. 7옴으로 대체하면은 그럼 이제 나머지 회로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I가 흘러요. I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위차 플러스 마이너스 R1I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R2I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여기 오른쪽까지 총 전위가 떨어진 그 값은 R1I만큼 떨어지고 또 R2I만큼 떨어지니까 합치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R1 플러스 R2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I가 흐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는 저항 아직 몰라요. 뭐 이렇게 R 물음표라고 할게요. R 물음표 곱하기 I만큼 딱 떨어질 텐데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으려고 하면은 이 R 물음표가 R1 R2라고 해야겠죠. 보통 이렇게 R 물음표보다는 합성 저항 혹은 이퀴발런트 레지스턴스. 이퀴발런트란 얘기는 두 개인데 이제 하나로 대체했을 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퀴발런트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REQ라고 보통 많이 써요. REQ 혹은 뭐 합성 저항 의미로 R 토탈 이렇게. 그때 이제 REQ 혹은 R 토탈 얘네가 바로 직렬 저항의 경우에는 R1 더하기 R2다. R1 더하기 R2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즈이기 때문에 SR 따와가지고 RSR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시리즈이면은 전류가 똑같다. 그 다음 패러럴이면은 패러럴 저항이 이렇게 R1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R2가 있다.
패러럴이면은 딱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1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R1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R1이고 이게 R2다.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이제 보통 이렇게 연결할 텐데 뭐 이렇게 안 하고 굳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상관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병렬 연결인데 특징이 세임 볼티지예요. 세임 볼티지. 볼티지란 말은 왼쪽과 오른쪽 전위차인데 이 왼쪽 오른쪽 전위차가 여기 아래에 있는 저항이 왼쪽 오른쪽 전위차랑 똑같습니다. 자, 아까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완벽한 어떤 도선이라고 했는데 이상적인 도선이란 얘기는 이 도선의 경우에는 R값이 0이거든요. 그러면 V는 IR이라고 하는 이런 식에서 R값이 0이니까 이 V값이 0이죠. 이 V값은 뭐 V나 혹은 V12인데 이 값이 0이다. 즉 전위차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R값이 0이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V12가 0이에요. 그러니까 V12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도선 전위차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V12 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길이가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그 일부인 이만큼도 저항값이 0이고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 사이에 이 전위차 값이 0이란 얘기죠. 전위차가 0이다. 즉 전위가 똑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위가 똑같고요. 이런 부분도 전위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전위가 똑같고 이제 이런 데선 전위가 바뀌죠. 이런 데서는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면은 전위가 높았다가 점점 전위가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0V면은 전체 다 100V고 100V에서 쭉 떨어져서 80V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는 계속 이제 80V인 거죠. 전위차가 없다. 계속 80V고 80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V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50V 떨어진 다음에는 이상적인 도선의 경우에는 전위차가 없다. 즉 계속 50V.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지금 완벽한 도체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00V다. 그럼 이만큼이 전부 다 100V입니다. 이만큼.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50V다. 그럼 이만큼이 전부 다 50V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R1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전위차가 몇 볼트지? 즉 전압이 몇 볼트지? 하면은 100 빼기 50이니까 난 50V구나. 100 빼기 50이니까 나도 50V구나 하면은 볼티지가 똑같죠. 따라서 Connected in Parallel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same 볼티지입니다. 볼티지 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I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래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I1, I2는 저희가 지금 스테디 커런트 하고 있죠.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I1이면은 이만큼 전부 다 I1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전류가 만약에 여기서 딱 와가지고 여기로 딱 간다. 그럼 이제 여기가 I1이면은 이런 데도 다 I1이에요. 이만큼 다 I1이고 여기가 I2면은 이만큼 다 I2입니다. 이만큼 I2. 그러니까 이제 얘도 I1이고 얘도 I2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I1, I2가 흐르려고 하면은 여기는 I1 더하기 I2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I1 더하기 I2 얘도 I1 더하기 I2. 자, 그때 R1, I1 흐르니까 여기 전위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R1, I1이고 이 아래쪽도 전위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R2, I2인데 얘네가 서로 똑같죠. 즉 R1, I1 얘가 R2, I2와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합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둘을 하나의 합성 저항 혹은 등가 저항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이 값이 과연 몇일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구조를 하나로 보면은 마치 지금 전류는 이렇게 I1 더하기 I2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1 더하기 I2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전위차 구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R이라고 하지 말고 뭐 Req나 R토탈이라고 할게요. Req 혹은 뭐 R토탈 혹은 지금 책에서는 패러럴이기 때문에 평행 의미하는 이런 기호 써가지고 R 패러럴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냥 지금 여기서는 Req라고 할게요. Req 두 개를 마치 이 나머지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의 저항으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같은 역할, 이큐발런트 같은 역할하는 그 저항값은 몇일까 했을 때 전류가 I1 더하기 I2가 흐르니까 Req 가로 열고 I1 더하기 I2 그때 전위차로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얘랑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V라고 할게요. V 혹은 뭐 V12 그러면은 이거를 Req로 딱 정리하면은 Req는 이렇게 나눠줄게요. I1 더하기 I2분의 V12 그리고 I1 자리에 이거 딱 정리한 거 즉 I1은 R1분의 V12 R1분의 V12 I2도 R2분의 V12 분의 1분의 V12 하면은 V12끼리 이렇게 지워지고요. 정리하면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이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양변을 역수취해요. 그러면은 Req분의 1 얘가 이제 역수취하니까 분모가 그냥 그대로 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식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컨덕턴스로 쓰면은 이렇게 좀 더 간단해지죠. 자, 이제 5-3 Electromotive Force and Kilohertz Voltage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Kilohertz Voltage로 줄여가지고 KVL이라고 합니다. KVL 회로이론이나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그리고 Electromotive Force에서 EMF 줄여가지고 이렇게 Amp라고 합니다. Amp 마치 원래 있던 단어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이거 이제 3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할 테지만 이름은 Electromotive Force여서 이거 힘인가? 단위가 그러면 힘이 단위니까 뉴턴인가? 그런데 힘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뉴턴은 아니에요. 뉴턴은 아니고
단위가 볼트입니다. 볼트. 그래서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ection 3-2, we pointed out that static electric field is conservative and that the scalar line integral of static electric field density around any closed path is zero. That is. 자, 섹션 3-2에서 static electric field는 conservative하다. 그리고 스칼라 라인 인테그랄. 스칼라 라인 인테그랄이면은 어떤 라인 따라서 인테그랄 하는 건데 스칼라죠, 스칼라. 스칼라 프로덕트. 그리고 여기 있는 2도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 인테서티고 여기 필드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라인 인테그랄이 어디 따라서 하냐면은 any closed path 어떤 닫힌 경로 통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항상 0이다. 이거 다뤘었죠. 대략 페이지 76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이 필드가 conservative하다. conservative 같은 말이 illotational. illotational이면은 다시 넘어와서 illotational이면은 이렇게 컬했을 때 0이란 뜻인데 일단 얘가 벡터죠. 따라서 이제 0도 뭐 0벡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양변에 어떤 오픈 서피스 어떤 열린 면에 대해서 열린 면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안 되죠. 열린 면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그럼 우변도 똑같이 S 다 프로덕트 ds 이렇게 해주면 이게 0이죠. 이게 0이다. 그런데 좌변에다가 스토커스 디어럼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이 S가 지금 오픈 서피스인데 이 열린 면의 경우에는 테두리가 있죠. 그 테두리 따라서 이렇게 스칼라 라인 인테그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좌변을. 그런데 이 값이 항상 0이다. 그래서 3-2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for an ohmic material. 자, ohmic material 어떤 메터리얼이냐면은 J는 시그마 E. 이 식이 성립하는 메터리얼이 바로 ohmic material이죠.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방금 5-31 여기 적용하면은 네, 여기 이 자리에다가 시그마 분의 J 대입하면 이렇게 바뀌죠. Equation 5-32 tells us that a static current cannot be maintained in the same direction in a closed circuit by an electrostatic field.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losed circuit이면은 그냥 이제 이거는 closed path예요. 어떤 closed path.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여기는 이제 이 경로 말하는 건데 물론 이 시그마 값이 상수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이 시그마 값이 상수라고 치면은 밖으로 딱 나가서 곱해지면은 없어도 되는 애죠. 그러면 이 경로 따라서 J라는 애를 적분하면은 0이 나온다. 만약에 J가 이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다. 사실 J는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돈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도 J가 이렇게 경로 따라서 모든 점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I 관점으로 보면은 I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J가 이런 경로 방향이랑 항상 똑같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경로가 이렇게 DL 이렇게 있을 텐데 J랑 DL이랑 항상 같은 방향이면은 그냥 J, DL이죠. 그러니까 방금 식에서 시그마 상수로 치고 앞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닫힌 경로에 대해서 JDL인데 이 JDL이 이렇게 그냥 JDL 스칼라로 딱 바뀌면은 이렇게 바뀌고 J가 만약에 상수다 상수 그럼 J도 이렇게 앞으로 빠져가지고 시그마 분의 J, DL 이렇게 하면은 이 DL 닫힌 경로에서 적분하면은 그냥 총 길이거든요. 총 길이. 그러면 길이 양수고 J도 양수고 시그마도 양수고 하면은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실제로는 시그마가 상수일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 식이 말하는 것은 어떤 클로즈드 서킷 따라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엘렉트로스태틱 필드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류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엘렉트로스태틱 필드에 한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렉트로스태틱 필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야지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A static current in a circuit is the result of the motion of charge carriers which in their path collide with atoms and dissipate energy in the circuit. 회로에서 스테디 커런트는 찰지 캐리어들, 예를 들어 뭐 전자 같은 애들 혹은 뭐 반도체면 홀도 있겠죠. 그런 찰지 캐리어들의 움직임의 결과고 그때 그 찰지 캐리어들은 회로에 이 찰지 캐리어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경로에 있는 원자들과 충돌을 하죠. 그래서 원자랑 충돌하면서 원자가 찰지 캐리어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원래 한 이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고 하면은 딱탁 맞으면은 더 심하게 진동을 합니다. 심하게 진동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찰지 캐리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즉 회로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 This energy must come from a non-conservative field, since a charge carrier completing a closed circuit in a conservative field neither gains nor loses energy. 자, 찰지 캐리어가 스테디 커런트,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구성하면서 그때 만약에 아톰이랑 충돌한다. 만약에 슈퍼컨덕터처럼 애초에 아톰이랑 부딪히질 않으면은 뭐 상관없을 텐데 컨덕션 커런트의 경우에는 그 전류가 흐르면서 아톰이랑 부딪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디 커런트,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그런 에너지는 논 콘저버티브 필드로부터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콘저버티브 필드에 의해서 만약에 찰지 캐리어가 회로를 한 바퀴 돌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컨저버티브 필드에 의해서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전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찰지 캐리어 중에 뭐 제일 간단하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
이게 지금 completing a closed circuit이죠. 닫힌 회로 한 바퀴를 완주한다. 그러면 힘을 받죠, 힘을. 전자의 경우에는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받는 일 생각하면은 일이 이제 F, DL이죠. 그런데 한 바퀴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F가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2 클로스드 C에 대해서 2 DL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좀 속도가 있어가지고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받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빨라집니다. 빨라져가지고 딱 여기 돌아오면은 제자리 돌아오면은 처음 속도랑 같아야 돼요. 즉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어야 됩니다. 즉 이 0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을 때 해준 일의 합이 0입니다. 해준 일의 합이 0이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톰이랑 부딪혀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아톰들, 원자들과의 충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런 충돌은 내가 가려는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간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반대로.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경로 따라서 2를 구해보면은 음수 나오거든요. 음수. 즉 원자들과의 충돌에 의해서 마이너스의 1을 받는다. 마이너스 1을 받는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결국엔 멈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디 커런트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계속 흐르고 있다. 전류가.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이런 방해하는 힘을 상쇄시켜줄 이런 반대 방향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반대 방향의 힘은 이렇게 클로즈드 패스 따라서 적분하면은 양수 나오죠. 왜냐면 항상 클로즈드 패스와 같은 방향이니까. 즉 이런 힘은 컨저버티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수가 나와요. 컨저버티브 폴스로는 경로 적분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벡터에 의한 이런 왼쪽 방향의 엘렉트로스테릭 폴스는 즉 이렇게 이 벡터가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전자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일정한 힘 엘렉트로스테릭 폴스로는 한 바퀴 돌았을 때 무조건 0밖에 안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원자와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 손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non-conservative field가 필요하다. The source of the non-conservative field may be electric batteries, conversion of chemical energy to electric energy, electric generators, conversion of mechanical energy to electric energy, thermocouples, conversion of thermal energy to electric energy, photovoltaic cells, conversion of light energy to electric energy, or other devices. 그래서 이런 non-conservative field, non-conservative field의 원천이 예를 들어서 전기 배터리나 전기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 그 다음에 엘렉트릭 제너레이터는 발전기죠. 그래서 뭐 화력 발전이든 무슨 발전이든 결국에는 수증기 같은 걸 이용해서 터빈을 막 움직입니다. 터빈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메케니컬 에너지인데 그 메케니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서머커플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건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포토볼테이크 셀스. 포토볼테이크는 뜻이 광전지의, 광발전의 뭐 이런 뜻이고요. 서머커플스는 열 전상, 다른 종류의 금속을 서로 접합할 때 쓰는 감원 소자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다른 장치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애들이 바로 non-conservative field를 제공한다. These electrical energy sources, when connected in an electric circuit, provide the driving force for the charge carriers. 그래서 이런 electrical energy source, 이런 장치들을 회로에 딱 연결시키면은 그러면은 찰지 캐리어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을 제공한다. This force manifests itself as an equivalent impressed electric field intensity, EI. 이런 힘은 impressed electric field, EI를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impressed의 뜻은 impressed 자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나 전기공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뜻이 외부 소스를 이용해 전압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non-conservative field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스들 이렇게 쫙 소개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회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 형광 색깔로 표시한 이런 non-conservative한 힘을 이 찰지 캐리어한테 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 배터리가 됐든 어떤 발전기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찰지 캐리어에게 힘을 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기장 형태예요. 전기장 형태. 그래서 그 힘을 가하는 전기장을 이렇게 이 아이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은 힘을 이렇게 형광색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검은색 애들이 이 아이예요. 이 아이. 확실히 이런 컨저버티브한 엘렉트로스테릭 필드와는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삥 돌아가는 방향일 수가 없는데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논 컨저버티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게 뭐 배터리든 발전기든 어떤 태양광 전지든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찰지 캐리어 전하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들한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엘렉트릭 필드를 impressed electric field라고 합니다. impressed electric field intensity. 외부 소스에 의한 electric field intensity 인 거죠. Consider an electric battery with electrodes 1 and 2 shown schematically in figure 5.4. 자, 그림 5-4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엘렉트릭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전극, 엘렉트로즈가 1번,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이때 Chemical action creates an accumul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at electrodes 1 and 2 respectively. 자, 아까 non-conservative 필드를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소스들 중에서 배터리 경우 살펴보면은, 자,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chemical action,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극 1과 2에 각각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찰지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엘렉트릭 찰지들이 이렇게 쌓인다. 엘렉트릭 찰지들이 이렇게 쌓일 때 결국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전기력이 작용해서 포지티브 찰지 너 이렇게 쌓여라, 네게티브 찰지는 이렇게 쌓여라. 그때 그 전기력이 바로 이 I예요. 이 I. 그래서 이 I의 근원은 다양한 게 될 수 있는데 배터리의 경우에는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전자기학에서는 그 원인이 뭐든 간에 이 I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These charges give rise to an electrostatic field intensity E, both outside and inside the battery. 자,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하가 이렇게 쌓였어요. 전하가 이렇게 쌓이고 났더니 이 쌓인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죠. 이렇게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여기도 그림에 표현은 안 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쌓인다고 여기 써있죠. Both outside and inside the battery. 밖에서도 electrostatic field가 이렇게 쌓인, 배치된 전하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도 있는 거고요. Inside the battery, E must be equal in magnitude and opposite in direction to the non-conservative EI produced by chemical action. Since no current flows in the open circuit battery and the net force acting on the charge carriers must vanish. 자, 지금 여기 이제 아직 뭔가 뭐 전구나 저항이나 이런 거 연결 안 된 상태예요. 연결 안 돼가지고 여기 공기나 뭐 진공 이런 부분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지금 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형 상태겠죠. 평형 상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즉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곳 전부 다 전류가 흐르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쌓여가지고. 자, 이런 것도 지금 다 전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전자가 있겠죠. 이런 것도 전자가 다 있는데, 그런데 딱히 더 움직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직 좀 덜 쌓여가지고 이게 더 세고 이게 좀 약하면은 좀 더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얘랑 딱 같아질 때까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딱 정확히 반대가 될 때까지 쌓이겠죠. 지금이 그렇게 다 쌓인 결과예요. 그래서 이 I랑 이랑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The line integral of the impressed field intensity EI from the negative to the positive electrode from electrode 2 to electrode 1 in figure 5.4 inside the battery is customarily called the electromotive force EMF of the battery. 자, impressed field intensity EI를 라인 인테그랄 합니다. 라인 인테그랄. 네게티브 엘렉트로드부터 포지티브 엘렉트로드까지. 네게티브 엘렉트로드면 이거죠, 이거. 그래서 2번에서부터 1번까지 라인 인테그랄 취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결과를 앰프라고 부른다. 엘렉트로모티브 포스. 줄여가지고 앰프. 이게 바로 배터리 앰프다. 배터리 앰프. 그러면은 2번에서 1번. 얘가 2번이고 이거 1번인데 어느 경로 따라서 적분하라는 얘기는 없죠. 어느 경로 따라서. 자, 이 전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퍼펙트 컨덕터라고 할게요. 전극은 완전 도체여가지고 퍼펙트 컨덕터 내부에는 전기장 없죠. 따라서 2번에서 1번까지 라인 인테그랄 할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0입니다. 0. 이 부분은 라인 인테그랄이 0이에요. 따라서 이제 2번부터 1번까지 라인 인테그랄 할 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엘렉트릭 배터리 인사이드, 엘렉트릭 배터리 내부에는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I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I 대신에 마이너스 E 대입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noted by V. 자, 이 V는 앰프 기호는 생긴 걸로 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쓰기 되게 불편하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쓰면 이렇게 Y랑 비슷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일단 좀 이렇게 좀 기울여서 쓰고요. 앞에 이제 여기다 좀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름이 앰프기 때문에 EMF기 때문에 이 E 따가지고 이 E를 필리체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소문자. 근데 대문자 E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E 따가지고 이렇게 쓰는 책들도 많아요. 저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른 책이나 뭐 다른 어떤 문서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V로 표시하고 The electromotive force is a measure of the strength of the non-conservative source. 그래서 non-conservative source가 얼마큼 세냐, non-conservative force의 세기를 의미한다. 전기장을 라인 인테그랄 했으니까 단위는 전위처와 똑같은 볼트겠죠. 볼트. 단위 볼트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대거 표시 있죠. 단권 표시. 엘렉트로모티브 폴스, 엘렉트로모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 따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The conservative electrostatic field intensity E satisfies equation 5-31. 5-31식 요겁니다. 요거. 자, 이 5-31의 경우에는 뭐 2번부터 1번 이런 게 아니라 닫힌 경로죠. 닫힌 경로. 예를 들어 1번에서 시작했으면 1번에서 끝나야 되고 2번에서 시작했으면은 2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닫힌 경로를 딱 이 그림에 대해서 적용시켜 줄게요. 아, 그리고 아까 인사이더 솔스면은 여기서 솔스 내부다 하면 솔스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의 네모난 부분,
이 부분이 소스가 아니라 이 전체가 배터리죠. 전체가 배터리. 그래서 인사이더 소스면은 이만큼 전극 포함인 것 같아요. 이만큼. 이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니까 배터리 안쪽이라고 하면은 이 전극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배터리도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기호로 표현한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인사이더 소스면 아까 2번부터 이렇게 1번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닫힌 경로에 대해서 1번부터 2번까지, 2번부터 1번까지인데 1번부터 2번은 아웃사이더 소스, 2번부터 1번은 인사이더 소스.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2번이 딱 요게 되는 거죠. 요거 1번부터 2번이 아웃사이더 소스, 2번부터 1번이 이렇게 인사이더 소스. 이렇게 하면 한 바퀴가 되죠. 요 빨간색이랑 이렇게 파란색. 그래서 얘가 이제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색. 이렇게 하면 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5-34랑 5-33 요거 둘이 비교를 하면은 얘가 이제 바로 앰프인데 마이너스 이쪽으로 딱 넘기면은 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앰프예요. 얘가 마이너스 앰프.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앰프 우변으로 딱 넘기면은 앰프는 요게 된다. 이렇게 되죠. 앰프는 요게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위차 알고 있는 전위차 식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따라서 1번과 2번 위치 바꿔주면은 2번부터 1번 아웃사이더 소스 EDL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1과 2의 전위차죠. 즉 V1 빼기 V2. 얘가 바로 V1 빼기 V2 혹은 뭐 V12. 2번보다 1번이 전위가 얼마큼 더 크냐. 그래서 전위차가 앰프와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In equation 5-35 and 5-36 we have impressed the amp of the source as a line integral of the conservative E and interpreted it as a voltage rise. 자, 원래 앰프의 경우에는 앰프면은 앰프 전위가 요거란 말이에요. 앰프 전위가 요거. 그래서 앰프는 원래는 impressed electric field necessary 이 I로 이렇게 딱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런 관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앰프를 여기는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전하 배치에 의해서 생기는 컨저버티브 필드죠. 원래 전하 배치에 의한 건 컨저버티브 필드예요. 그래서 앰프를 이 컨저버티브 필드 이 I가 아니라 그냥 이로 표기한 컨저버티브 필드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 라이즈로 해석한다. V1 빼기 V2면은 V1 빼기 V2면은 V1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가 모여있고 V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전위가 더 높죠.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거 빼니까 이제 2번에 비해서 1번이 얼마큼 전위가 더 높은지, 즉 볼티지 라이즈를 나타냅니다. In spite of the non-conservative nature of EI, the amp can be expressed as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terminals. This was what we did in arriving at equation 5-24. 자, potential difference는 저희 3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전하 배치에 의한 전기장. 전하 배치에 의한 전기장이면은 무조건 conservative electric field거든요. 그래서 이 impressed electric field의 경우에는 non-conservative field인데, 그런데 이제 얘를 conservative field인 즉 potential difference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이게 바로 equation 5-24 요 식인데, 이 식을 만들 때 우리가 했던 방식이다. 5-24 부분은 요 식이죠. 아까 이 그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 V12 얘가 사실은 이렇게 배터리 딱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외부 전압인데, 근데 그 V12 값이 이렇게 이런 전하 배치에 의한 전기장 곱하기 이 거리, 즉 전위차. 그래서 논 컨저버티브 필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외부 전압을 컨저버티브 필드인 이 써가지고 이렇게 전위차 형식으로 나타냈다. 그런 뜻이고요. 한 이쯤부터는 전압과 전위차의 어떤 그런 차이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전위차랑 전압이 약간 좀 헷갈리는 관계거든요. 분명히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이론 책 보면은 그냥 볼티지, 전압이 전위차랑 같은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책 보면은 실제로 약간 다르긴 한데 같다고 놔도 회로이론 할 때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회로이론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으면은 6이랑 3 하면은 2옴이죠. 2옴 합성하면은 그러면 4옴, 2옴, 2옴이니까 총 8옴이에요 8옴이기 때문에 3A가 흐릅니다. 이렇게 3A가 흐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 12 하면은 12V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라운드는 0V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와 완전 도체, 퍼펙트 컨덕터인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압원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24V니까 여기 이제 24V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여기는 24V. 그리고 여기서 전압이 이렇게 12V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12V고요. 이만큼. 이걸 노드라고 하죠. 노드. 이만큼의 노드는 12V. 그리고 6옴이랑 3옴 합치면은 2옴이었는데, 그리고 그 합친 2옴에 3A가 또 흐르니까 6V가 떨어지죠. 그래서 12 빼기 6 하면은 6V. 여기가 이제 6V.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V. 그러면은 R분의 V 하면은 여기는 2A. 이렇게 2A 흐르고 여기는 1A.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3A 나오죠. 그 3A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6V. 플러스 마이너스 6V. 그럼 6V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V. 6V만큼 또 떨어지니까 0V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회로 설명할 때 저는 처음에는 여기 전위가 24V다. 여기 전위가 12V다.
여기 전이가 6V다. 여기 전이가 0V다. 이런 식으로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전이라는 이런 표현 대신에 노드 볼티지라고 합니다. 노드 볼티지, 노드 전압. 그래서 원래 전압이면은 어떤 차이 의미하는데 어떤 세기 차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얼마큼 더 높은지 그 차이 의미하는데 노드 전압이라는 말이 붙으면 마치 이제 어떤 한 위치에서의 전위, 즉 절대 전위처럼 이런 어떤 점에서의 값을 노드 전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뭐 전위차인가 아니면 전압인지 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가 이런 건 별로 안 궁금하죠. 따라서 회로 이론에서는 전압과 전위차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냥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전위차랑 전압이 같다고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그래도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기하에서는 같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회로 이론도 이런 값들을 전위값이라고 쓰는 책들도 있는데 틀리게 쓰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노드 전압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요. 전자기하에서는 좀 둘을 구분해서 쓰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구분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둘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니까 회로가 맞죠? 자,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면은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전류가 흐르려면은 이 전압원인 24V 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든 발전기든 컨저버티브한 전기장으로는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non-conservative field인 이렇게 impressed field.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on-conservative한 애가 만들어내는 그런 전압이고요. 반면에 이 4ohm짜리 저항 양단에 걸리는 이 12V는 얘도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저항에 전류를 흘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둘 다 전압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conservative field에 의한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위차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4V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전위차라고 하면 안 되나? 근데 얘의 경우에도 이 나머지에 전위차를 제공합니다. 전위차. 아까 그 그림에서도 이렇게 이 I에 의해서 전압 배치가 되면서 전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얘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I에 의해서 전압 배치가 생기고 그 전압 배치에 의해서 또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컨저버티브 필드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전위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위차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고리 저항이 얘가 만약에 3ohm이에요. 3ohm. 근데 여기 이렇게 자석이 딱 다가갑니다. 나중에 7단에서 배우겠지만 자석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다가가면은 자속이 증가하고 이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 전압이 생깁니다. 유도 전압.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다가가는 속도를 좀 조절을 잘 해가지고 유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고 하면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겠죠. 스테디 커런트가 흐르겠죠. 그런데 스테디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데 전위차는 없어요. 왜냐면은 전압 배치에서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위차는 전압 배치에 의해서 생긴 컨저버티브 필드를 적분했을 때 생기는 게 전위차고 그럼 여기는 없는 거죠. 전위차가 어떤 두 지점도 전위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위차 같은 경우에는 컨저버티브 필드에 의한 거고 전압의 경우에는 상관없이 전압 배치든 전압 배치가 아니든 컨저버티브 필드건 논 컨저버티브 필드건 상관없이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근원이 되면은 전압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같다고 생각해도 틀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막 이 차이를 구분해서 써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차이를 구분해서 써야지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이제 7단원에서 유도전압 배우면은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분명히 전위차가 없구나 이렇게. 그 실제로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고 회로 이론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그 둘을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챗 GPT 이런 데 검색을 해보셔도 챗 GPT도 어쨌든 인터넷에 그런 자료들을 보고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걔도 질문을 잘 하면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떻게 질문하면은 구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어지간하면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하던 곳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When a register in the form of figure 5-3 is connected between terminals 1 and 2 of the battery, completing the circuit, the total electric field necessary, electrostatic E, caused by the charge accumulation, as well as impressed EI, caused by chemical action, must be used in the point form of Ohm's law. We have instead of equation 5-21. 자, 피겨 5-3은 아까 봤던 이 그림인데요. 이런 형태의 저항이 이렇게 배터리에 딱 연결이 됐다. 배터리에 연결이 되면은 completing the circuit, 회로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completing the circuit이라는 얘기는 한 바퀴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에는 옴의 법칙의 포인트 폼 쓸 때, 즉 5-21 요거 쓸 때 토탈 일렉트릭 필드 인테서리를 써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 I가 없죠. 따라서 이제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적용한 식이거나 만약에 이제 여기다 적용한다고 치면은 이 I가 0이겠죠. 여기다 이렇게 쓰긴 쓰되 0이다. 그래서 we have instead of equation 5-21 요거 대신에 이렇게 토탈 써야 된다. 이 괄호 안에서도 보면은 이 2벡터 컨저버티브한 이 2벡터의 경우에는 charge accumulation에 의해서 생긴다. 전하가 이렇게 쌓임으로 인해서. 반면에 impressed EI 얘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chemical action,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where 이 I exists inside the battery only. 네, 이 I는 배터리 안에서만 존재하고요. while E has a non-zero valu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ource. from equation 5-37 we obtain. 자, 아까도 이 I는 여기 배터리 안에만 있는데 이렇게 전하가 쌓였으니까 여기도 전하 쌓여있죠. 전하 쌓여 있어가지고 전기장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 I랑 E랑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딱 저항을 연결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이게 0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는 아니에요. 전류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 내부에서 왼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겠지만 그냥 편의상 포지티브한 찰지 캐리어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포지티브한 찰지 캐리어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즉 전류가 왼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 I가 E보다 더 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얘랑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아니라 얘가 조금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둘이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렇게 쌓일 텐데, 저항이 연결됐으니까 이 두 값이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쌓이지 못하고 전하가 다 쌓이기 전에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5-3 통해서 시그마 양변 나눠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he scalar line integral of equation 5-38 around the closed circuit is in view of equation 5-31 and 33. 자, 일단 여기서 하라는 대로 클로즈드 서킷에 대해서 5-38 요거를 스칼라 라인 인테그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뭐 여기 써있긴 하지만 클로즈드 서킷에 대해서 E 플러스 EI 다 프로덕트 DL 벡터 이렇게 해주면은, 자, 지금 이 벡터랑 EI 벡터랑 묶여있는데 얘를 딱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벡터에 의한 거는 이 벡터의 경우에는 컨저버티브 필드이기 때문에 5-31처럼 닫힌 경로에 대해서 해주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다시 쓰면은 컨저버티브 E는 사라지고 그냥 EI가 남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EI 적분한 거는 얘는 M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V.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다가 시그마분의 J를 딱 넣는다. 그러면은 클로즈드 인테그럴에 대해서 시그마분의 J DL 이렇게 쓰면은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M프가 있다, 즉 이 값이 0이 아니다 하면은 이제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값이 0이 아니다, 즉 한 바퀴 도는 전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equation 5-39 should be compared to equation 5-32 which holds when there is no source of non-conservative field. If the resistor has a conductivity sigma, length L, and uniform cross-section S, J는 S분의 I, and the right side of equation 5-39 becomes Ri, we have. 자, 그래서 이 5-39 식을 보면은 이제 5-32 식으로 환원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쓰긴 썼는데, 만약에 이 EI 값이 0이다, 이게 0이면은 그냥 이것만 있는 거니까 0이 나오겠죠. 따라서 아까 나왔던 5-32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레지스터가 컨덕티비티 시그마 갖고 있고 랭스가 L이고 유니폼 크로스 섹션인데 그 넓이가 S면은 J는 S분의 I이기 때문에 5-39 식의 이 식의 우변이 이렇게 RI가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단서가 붙어 있죠. 여기 대괄 표시 한번 보시면요, We assume the battery to have a negligible internal resistance, otherwise each effect must be included in equation 5-40. An ideal voltage source is one whose terminal voltage is equal to each amp and is independent of the current flowing through it. This implies that an ideal voltage source has a zero internal resistance. 자, 이런 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배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5-40식 여기에 그런 효과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간단해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내부 저항 무시했다는 얘기는 방금 그 배터리가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란 얘기예요.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뭐냐면은 그 배터리의 터미널 볼티지가 앰프와 똑같다, 그리고 이 터미널 볼티지가 이 배터리를 통해 흐르는 전류값과 무관하다. 이런 경우에는, 즉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인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보통은 이렇게 표시하죠. V 이렇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전위차가 항상 V다. 그런데 이제 얘는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의 모델이고, 실제 볼티지 소스의 모델은 여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인터널에 INT 따가지고 R 인터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만약에 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으면은 이 앰프랑 볼티지랑 같아가지고 이 볼티지 터미널 볼티지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뭘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미널까지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터미널 볼티지가 앰프 값이랑 같다는 얘기죠. 앰프 값이랑 터미널 볼티지가 똑같다. 근데 이건 이상적인 모델일 때 얘기고, 실제 모델에서는 이렇게 내부 저항을 포함합니다. 내부 저항.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앰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오픈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면은 V는 IR, 이 식에 의해서 I가 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터널 레지스턴스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 전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R 값에다가
이렇게 rint 대입했을 때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이 V가 이 내부 저항의 왼쪽과 오른쪽 전위차 그게 몇이냐, 전압이 몇이냐 이거 묻는 건데 전류가 0이니까 이 값이 0이 아니더라도 얘가 0입니다. 따라서 전위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앰프 값은 이렇게 뭔가 꼬부라진 기울어진 V인 거 알았는데 이 터미널 볼티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배터리가 뭔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될 땐 여기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여기는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몇 볼트 높은지 보면은 딱 여기는 앰프, 이 앰프 값이랑 똑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위차가 V가 이제 앰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전류가 흘러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R 이렇게 두면은 얼마큼의 전류가 흐르냐면은 얘랑 얘랑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R 인트 더하기 R 분의 이 앰프 이런 전류가 흐르죠.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은 이렇게 전위가 낮고 전위가 높으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그래서 이런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앰프 값은 여전히 V겠지만 이 배터리 양단의 터미널 볼티지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전압이 좀 떨어지겠죠. 여기 전압이 얼마큼 떨어지냐면은 이제는 이 I 값이 0이 아니니까 이렇게 I 딱 대입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R 인트 플러스 R분의 V R 인트 이만큼의 전압이 여기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터리 양단의 그런 전위차는 여기 만약에 0이라고 할게요. 여기 만약에 0V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리얼 모델에서도 아이디얼 모델이 쓰이는 거죠. 아이디얼 모델에 인터널 레지스턴스 추가시키면 리얼 모델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0V에서 시작해서 V볼트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앰프만큼 높아진 상태고 다시 이제 이만큼 떨어지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V 빼기 요만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V에다가 R 인트 더하기 R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는 이 리얼 볼티지 소스, 논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 양단의 이 터미널 볼티지 값이 더 이상 앰프가 아니게 됩니다. 앰프보다 조금 작아졌죠. 만약에 이제 아이디얼이다, 이 R 인트가 0이다 하면은 다시 이제 V로 바뀌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가 L이고 컨덕티비티 값이 시그마고 넓이가 S인데 근데 얘가 내부 저항이 없다. 그 다음 여기는 도선했죠. 이거 파란 색깔 도선부터 여기 전극 부분 이만큼도 저항이 없다고 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5-39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좌변이 V죠. 좌변 V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풀어 써볼게요. 얘를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은 저항 부분이랑 도선 1, 도선 2, 배터리 좀 넓게 여기다 쓸게요. 4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자, 첫 번째 거 배터리, 그 다음에 도선 1,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도선 2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어떤 가정했냐면은 배터리 내부 저항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선도 저항이 없다. 따라서 배터리와 도선 두 개는 저항이 없다. 컨덕티비티 값이 무한대다. 이 시그마 값 무한대면은 얘네 다 0대죠. 따라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V는 인테그랄 저항의 경우에는 시그마분의 1에다가 이 J 값이 S분의 I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길이, 저항의 적분 구간이 이렇게 선적분해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길이가 L이에요. 따라서 J랑 DL과 같게, 그러니까 J랑 제가 이렇게 오른쪽, DL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적분하면은 그러면 J, DL 적분한 게 그냥 곱하기 L이죠. 인테그랄 사라지면서 L 이렇게. 그러면 다시 쓰면은 시그마분의 1 S분의 L I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R이죠. 따라서 R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If there are more than one source of electromotive force and more than one resistor, including the internal resistance of the sources in the closed path, we generalize equation 5-40, equation 5-41. 자, 만약에 이렇게 electromotive force 제공해주는 그런 소스가 만약에 한 개 이상이다. 그럼 여기다 옆에다 또 더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레지스터도 예를 들어서 소스에 인터널 레지스턴스 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차피 저항일 뿐이에요. 따라서 내부 저항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됩니다. 여기 R 인트 I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딱딱딱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소스가 몇 개인지 저항이 총 몇 개인지에 따라 다르게. 그래서 식이 이렇게 일반화가 됩니다. 이퀘이션 5-41 is an expression of Kirchhoff's voltage law. 이게 바로 이제 키로프의 볼티지로, 키로프의 전압 법칙 식이고요. It states that around the closed path in an electric circuit, the algebraic sum of the amps, which is voltage rises, is equal to the algebraic sum of the voltage drops across the resistances. 그래서 키로프 전압 법칙이 뭐냐? 닫힌 경로를 따라서 경로가 닫혀 있어야 되죠. 한 바퀴 삥 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회로 안에서 닫힌 경로 따라서 한 바퀴 돌면은 그때 앰프 값들의 합, 그러니까 앰프 값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시그마. 근데 그 앰프 값들의 합이 바로 볼티지 라이즈예요. 이게 뭐랑 같냐면은 across the resistances. across면 이제 양단이죠. 저항들을 지나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그래서 저항들의 전압 강화들의 합이랑 같다. It applies to any closed path in a network. 자, 회로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된 경우도 있지만 이 옆에 뭐가 이렇게 잔뜩 있는 경우도 있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바퀴 돌기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경로 어떻게 잡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이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칙이라 성립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얻을 게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The direction of tracing the path can be arbitrarily assigned and the currents in the different resistances need not be the same. Kirchhoff's voltage law is the basis for loop analysis in the circuit theory. 자, 저희가 닫힌 경로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싱, 닫힌 경로를 이렇게 딱 트레이싱 하면서 전압이 떨어졌네, 전압이 상승했네, 전압이 떨어졌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디렉션 상관없다. 그 다음 각각 저항들마다 전류값이 같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뭔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숄트여가지고 좀 이상하니까 여기 저항을 하나 추가시킬게요. 이제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게 좀 나눠지죠. 나눠지면은 여기 있는 전류랑 이런 데 흐르는 전류랑 아마 다르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도 여기랑 아마 다를 거예요.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일부만 여기로 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한 바퀴를 이렇게 딱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이 R 인트랑 R은 전류가 똑같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는 이런 애들이랑 다르겠죠. 뭐 그래도 상관없다. 페르론에서 루프 아날리시스 혹은 메쉬 아날리시스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루프 아날리시스라고도 하고, 뭐 메쉬 커런트 아날리시스라고도 하고, 메쉬 아날리시스라고 하고, 이름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3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